안녕하세요. 명지대학교 전자공학과 교수 홍상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디퓨전 공정 중 퍼니스 공정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강의 순서는 디퓨전이라는 것의 메커니즘을 소개하고, 두 번째로 공정을 이해하고, 세 번째는 장비에 대한 이해와, 네 번째는 공정 관리, 다음 장비 관리, 다섯 번째는 미래 기술 해결 과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디퓨전이라는 말은 반도체 공학에서 흔히 얘기했듯이 from the high concentration to the low concentration, 즉 농도가 높은 곳에서 농도가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그런 확산되는 현상, 입자가 퍼져나가는 현상을 디퓨전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퓨전은 농도나 밀도나 농도 차이에 의해서 물질을 이루고 있는 입자들이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퍼져가는 현상이다. 그래서 농도가 높은 곳에서 어떤 배리어, 디퓨전 배리어가 있다고 하면, 어떤 막이 있다고 또는 그레디언트가 있다고 하면 낮은 농도로 퍼져나가는 것들, 즉 물에 잉크를 넣었을 때도 잉크의 농도가 높은 곳에서 잉크의 농도가 낮은 곳으로 퍼져나가는 것들, 향수 입자가 병 안에서 농도가 높아서 농도가 낮은, 상대적으로 농도가 낮은 병 쪽으로 병 밖으로 퍼져나가는, 공기 중으로 퍼져나가는 현상이 디퓨전이다. 자, 소자 형성에서 필요한 도펀트를 주입하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로 사용됐었습니다, 예전에. 자, 그 다음에 실리콘 웨이퍼 표면의 전도 형태와 저항성을 바꾸기 위해서 그 전기로 퍼니스에서 도펀트를 얇게 증착하는 과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후속 열 처리를 통해서 도펀트를 확산시켜서 도핑이 된 리전, 도프드 리전을 형성하는 그런 과정을 그런 후속 과정이 따르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스크가 있고 확산 도펀트가 확산됐다면 마스크 영역에도 확산이 되겠지만, 이런 실리콘 영역으로 확산이 되는 그런 과정. PM 반도체에서 P타입의 홀들이 또 상대적으로 양이 적은 N타입 영역으로 확산하는 것들, N타입의 일렉트론들이 P타입 영역으로 확산하는 것들이 바로 디퓨전이다. 디퓨전 공정의 대표적인 공정 및 소재를 말씀드리면, 이런 PN 정션을 형성하기 위해서 이온을 주입하는 그런 과정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실리콘 웨이퍼에다 실리콘 옥사이드를 형성하는 공정 중에 바로 디퓨전 공정을 사용하면 실리콘 옥사이드를 형성할 수 있다. LPCVD와 ALD 공정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LPCVD 공정은 그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같은 것들을 만들 때 사용이 되고, 메커니즘은 디퓨전이라고 보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그 디퓨전 퍼니스를 사용하는 공정이다. ALD도 마찬가지로 터멀 ALD의 경우에는 이런 퍼니스를 사용한다. 하지만 메커니즘 자체는 디퓨전 메커니즘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확산에 대한 메커니즘은 이런 옥시데이션하고 그다음에 도펀트를 디퓨전 시키는 그런 과정, 또 퍼니스를 사용할 때는 LPCVD와 ALD도 마찬가지로 그런 확산 장비를 사용하지만 확산은 아니다. 자, 정션을 형성할 때 실리콘 웨이퍼 내에서 도펀트를 주입하고 터멀 디퓨전을 통해서 터멀 에너지를 가해줘서 입자가 열 에너지에 의해서 확산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PN 정션을 만들 때나 PPNN 정션을 만들 때, 또는 N 플러스 N 정션을 만들 때, PIN 정션을 만들 때, 즉 이런 그 정션을 만들 때 사용이 되고요. 옥시데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그 산소라는 것들을 실리콘 웨이퍼 표면 속으로 확산시켜서, 즉 표면 속으로 집어넣으면서 실리콘 원자와 산소 원자가 만나서 SiO2를 형성하고, 실리콘 웨이퍼는 웨이퍼를 보호하고 또 이온 주입 시 이온이 주입되지 않게끔 막아주는 디퓨전 마스크를 만들 때, 또 게일 옥사이드를 만들 때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된다. 터멀 디퓨전, 아까도 말씀드렸죠. LPCVD 또는 ALD 장비에서 반응 가스를 챔버 내에 공급하고 열에 의해서 이 표면에 증착이 되는 그런 과정들을 의미합니다. 물론 면밀하게 얘기하면 디퓨전은 아니지만, 디퓨전과 유사한 장비를 사용하고 디퓨전과 유사한 공정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우리 디퓨전에서 관리하고 공정을 디퓨전으로 분류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디퓨전 공정의 종류들을 좀 살펴보면, 산화막을 형성하는 옥시데이션이라는 공정이 있고요. 열 처리 과정인 어닐, 다음에 증착을 할 수 있는 데포지션이 있고, 이온 주입, 임플란트도
뭐 임플란트는 디퓨전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이거 유사한 거. 그 다음에 Rapid Thermal Annealing 같은 열 처리입니다. 그 다음에 플라즈마 도핑이라고 하는 것들도 마찬가지로 일정 부분의 디퓨전을 사용한다. 하지만 디퓨전의 대표적인 공정은 산화막 공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자, 배치 프로세스와 싱글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배치 프로세스는 한 장의 웨이퍼가 아니라 여러 장의 웨이퍼를 동시에 한꺼번에 처리하는 공정을 배치 프로세스라고 하고, 한 장 한 장의 웨이퍼를 처리하는 공정을 싱글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자, 배치 프로세스의 예를 들어보면 옥시데이션이라고 하는 그 공정 내에는 드라이 옥시데이션, 웻 옥시데이션, 어닐이라는 그런 세부적인 공정들이 있습니다. 드라이 옥시데이션은 산소 가스를 사용하는 것이고, 웻 옥시데이션은 산소 가스를 사용해서 DI 워터나 이런 어떤 이베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그 수증기를 발생시킬 수 있는 곳을 통과시킨 산소를 가지고 옥시데이션 하는 걸 웻 옥시데이션이라고 합니다. 어닐은 마찬가지로 액티베이션을 시키거나 끊어진 조직들을 붙여서 활성화시키는, 즉 주입된 입자들이 또는 디퓨전된 입자들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열 처리를 해주는 과정이다. LPCVD 같은 경우엔 폴리실리콘을 만들 때, 또 실리콘 나이트라이드를 만들 때, 다음에 실리콘 옥사이드를 만들 때, 하이 템퍼러처 옥사이드를 만들 때 LPCVD라는 공정을 사용한다. 또는 장비를 사용한다. 자, ALD 공정이 있습니다. ALD 공정은 이름 자체가 Atomic Layer Deposition이에요. 그래서 원자층으로 증착을 하는 것이고, 실리콘 다이옥사이드나 또 같으네요. 실리콘 옥사이드, 실리콘 다이옥사이드나 또는 다른 물질, 하이-K 물질을 증착할 때 ALD를 흔히 사용합니다. 일부는 로우 프레셔에서 라디칼 옥시데이션이라고 해서 산소 라디칼들을 공급해주고, 즉 에너지가 많은 산소 분자들을 공급해주고, 그 에너지가 많아서 결합이 잘 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로우 프레셔 상태에서 라디칼 옥시데이션이라는 과정도 있지만 흔한 과정이 아니니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싱글 프로세스에서는 LPCVD 공정이 가장 일반적인데요. 폴리실리콘을 증착하거나 로우 템퍼러처 옥사이드를 증착할 때 LPCVD 싱글 장비를 사용합니다. ALD 공정도 마찬가지로 싱글 웨이퍼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뒤에 플라즈마를 사용한 ALD, PEALD를 쓰는 공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디퓨전 공정들이 있다. 공정을 세부적으로 분류해보면 옥시데이션, 드라이 옥시데이션, 웻 옥시데이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우수한 옥사이드 품질이 요구되는 게일 옥사이드는 반드시 더멀 드라이 옥시데이션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점을 예전에도 강조드렸고 지금도 또한 강조드립니다. LPCVD 공정, Low Pressure Chemical Vapor Deposition이라는 공정은 이런 다양한 물질들을 공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퍼니스에서 이런 물질을 다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물질들마다 형성하는 퍼니스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실리콘 옥사이드, 폴리실리콘, 하이 템퍼러처 옥사이드를 구성할 때 LPCVD를 사용한다. ALD, 주로 로우 템퍼러처 옥사이드는 더블 패터닝을 할 때 그 옥사이드 세크리피셜 레이어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로우 템퍼러처 옥사이드나 나이트라이드를 만들 때 ALD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옥시데이션이나 LPCVD는 비교적 굉장히 높은 온도지만 ALD는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다. 자, 낮은 온도라는 개념이 높은 온도의 개념은 800도 이상의 1000도 가까운 1000도 이상 800도 이상의 온도지만 600도 정도, 400도, 500도 정도의 온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세한 온도는 아래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자, 디퓨전 공정을 계속 설명드리면 옥시데이션 퍼니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네모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공정이 이루어지는 퍼니스 튜브는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웨이퍼는 이쪽에서 로딩이 됩니다. 그래서 웨이퍼 보트에 세로로, 웨이퍼는 가로로, 보트는 세로로 형태로 웨이퍼가 이렇게 로딩이 되고요. 그 로딩이 다 된 다음에 여기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여기에 있는 보트가 위로 쭉 올라가서 장비 안에 장착이 되면서 열이 가해지고 공정이 시작됩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오퍼레이터나 또는 그 OHT라고 하는 오버헤드 트랜스퍼라고 하는 장비가 웨이퍼 풉을 이렇게 장비 앞에 탁 내려놓게 되면 도어가 열려서 내부에 있는 로봇이 웨이퍼를
드러내서 웨이퍼를 이렇게 그 핸들링해서 다시 뒤로 돌아서 보트에 장착을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끝난 다음에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올라가서 공정이 끝나게 됩니다. 공정이 끝나면 공정이 이제 어느 일정 시간 동안 공정이 끝나면 다시 보트가 내려오고 웨이퍼를 꺼내서 다시 어닐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다시 웨이퍼가 훅으로 담기게 되고요. 물론 훅에 담기기 전에 온도를 떨어뜨려주는 공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템퍼레처를 다운시키는 그런 스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웨이퍼를 훅에 담아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된다. 요 안에 있는 퍼니스를 조금만 더 살펴보면 실제 여기 엘리베이터처럼 이렇게 돼 있고요. 기체가 가스가 아래에서 위로 공급되는 거, 위에서 아래로 공급되는 거, 장비마다 구조는 좀 다릅니다. 하지만 대부분 다 두 개의 그 퀄츠 튜브로 만들어져 있고요. 이게 아우터 튜브고 이너 튜브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이너 튜브 바깥과 아우터 튜브 사이에 코일이 이렇게 감겨져 있어요. 코일이 감겨져 있고 이 코일에 온도를 가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온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TC라고 하는 서머커플이 연결되어 있어서 온도를 상시 모니터링을 합니다. 이 해당되는 장비에서는 수소와 산소와 그다음에 HCl 같은 기체들을 퍼니스 위에서 아래로 공급해주고 열분해에 의해서 이 원자들의 결합이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는 그런 장비다. 그래서 흔히 이너 튜브와 아우터 튜브 사이에 이 감겨 있는 코일은 3개 또는 5개의 온도 구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온도 구간은 서머커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량의 웨이퍼를 로딩해서 한 번에 디퓨전 공정을 수행하는 배치 프로세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서멀 디소시에이션에 의해서 Si와 O2가 만나서 SiO2가 형성이 됩니다. Si와 H2O라는 결합에서는 Si와 O2가 만나고 수소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게이트 옥사이드 중에 게일 옥사이드의 품질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게일 옥사이드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챔버 월에 의한 오염물 디펙트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이쪽에 그 기체들이 열분해돼서 기체 입자들이 붙어 있다가 이 기차 입자들이 붙어 있는 곳에서 계속 그 입자들이 계속 붙게 되면 결국 언젠가는 얘가 파티클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파티클이 바닥으로 이렇게 팍 떨어져서 바깥으로 배기로 빠져나가면 좋겠지만 파티클이 이렇게 아주 작은 파티클이기 때문에 공중에 이렇게 떠다녀요. 떠다니다가 기체와 함께 웨이퍼에 올라가면 그 웨이퍼는 디펙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웨이퍼가 되기 때문에 공정 수율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디펙트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자, LPCVD 공정에 대해서 또는 장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Low Pressure Chemical Vapor Deposition이라고 하고요. 흔히 배치 타입의 LPCVD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옥시데이션 퍼니스와 굉장히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물론 LPCVD, 로우 프레셔를 만들기 위해서 진공 챔버를 사용합니다. 근데 그 진공이 아주 고진공이 아니라 약한 진공을 잡아서 1토르 정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진공 펌프를 사용하고요. 그래서 보통은 드라이 펌프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전구체라고 하는 즉 화학 물질이 형성되기 위한 프리커서라고 하는 전구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 프리커서와 공정가스가 하부에서 주입돼서 보트에 있는 웨이퍼로 흡착되게끔 그렇게 그 장비가 꾸며져 있습니다. 보통 하부에서 주입돼서 위에서 아래로 가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서머커플 같은 것들이 연결되어 있고, 자, 요렇게 그 하드웨어적으로 기계 구성이 되어 있다면 여기에 외부에 열을 가합니다. 자, 문제는 장비에 동일한 열을 가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웨이퍼가 동일한 열을 받는 것이 중요하죠. 자, 그래서 장비를 설계할 때 바로 열 해석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 열 해석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그 코일의 간격과 열원이 얼마만큼의 온도를 공급해줘야 웨이퍼가 균일하게 온도를 받는지 거기에 대한 열 해석을 하게 되고요. 이런 열 해석은 바로 기계공학과에서 주로 많이 하는 영역이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장비 기술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그러면 일부는 이런 열과 관련돼 있는 지식을 습득해 놓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ALD 장비입니다. ALD는 Atomic Layer Deposition인데요. 일반적으로 그냥 ALD라고 했을 때는 Thermal ALD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제가 ALD 그러면
열 공정을 사용하는 거고 LPCVD나 디퓨전 퍼니스와 유사한 형태의 장비를 갖고 있다. 위에서 가스를 공급해주는 그런 시스템의 그림이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경우에는 챔버 안에서 단일막을 형성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퍼니스 안에서 단일막을 형성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진공 설비의 안에서 이 서스텝터가 이렇게 웨이퍼를 올려놓은 곳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서로 다른 프리커서를 주입해서 복합막을 형성하는 그런 공정도 있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에서 이런 ALD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데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반도체 제조 장비 중에서 진공 펌프를 이용하는 장비가 대략 한 80% 정도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반도체 장비다 그러면 진공 기술이 상당히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vacuum이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정한 공간에 대기 주위보다 적은 양의 기체를 포함했다. 진공이죠. 그래서 우리 진공을 사용하는 일상 가전제품 중에 진공을 사용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네, 진공 청소기. 마찬가지로 공기를 빨아들여서 압력이 낮게끔 만들고, 진공 청소기는 빨아들이는 그 모터의 힘에 의해서, 바람의 힘에 의해서 먼지를 포집하는 장치가 바로 진공 청소기다. 압력은 1기압일 때 760mm Hg라고 해서 수은 기둥이 760mm의 높이를 가진 것을 1기압이라고 할 때 우리가 그것을 토르라고 단위를 바꿉니다. 그래서 760 토르가 1기압이고요. 우리 보통 H 같은 경우에는 밀리토르 단위에서 공정을 하고 PECVD 같은 경우에는 토르 단위에서 공정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3토르, 5토르, 맥시멈 5토르 이 정도의 압력에서 공정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상당히 진공 환경에서 공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런 화학 쪽에서는 토르보다는 파스칼이라는 용어를 좀 더 편하게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 반도체 장비를 하는 입장에서는, 또는 반도체 공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파스칼보다는 토르라는 단위를 많이 쓰고, 토르가 낮아져서 1토르 이하일 때는 밀리토르라는 단위를 사용한다. 그래서 1토르라는 것은 133.3파스칼이고요. 결국 1파스칼은 7.5밀리토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실 수 있다면, 또는 메모해 두실 수 있다면, 또는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환산을 할 수 있다. 모르면 사실 구글한테 물어봐도 돼요. 진공 영역은 저진공과 중진공, 고진공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고진공은 아주 압이 낮은 상태고요. 즉 고진공이라는 것은 진공 상태가 높다라고 해서 압력이 낮다. 저진공은 압력 상태가 낮다라고 그래서 압력이 높은, 그래서 이 진공 상태가 낮다고 그래서 압력이 높은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압력대 숫자로 알아보게 되면 저진공은 1토르 이상, 중진공은 1토르에서 1mT 이상, 고진공은 1mT 이하, 초고진공은 한 1마이크로토르 이하, 그래서 10-7승토르 정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반도체 공정은 저진공이나 중진공에서 사용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의 PVD 같은 공정은 고진공에서 사용된다. 그러니까 저진공, 중진공, 고진공에서 사용하는 공정들이 다 서로, 장비들이 서로 다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진공의 영역은 PECVD 영역이고요. 중진공은 LPCVD, H, ALD를 사용하고, 고진공일 경우에는 PVD 설명드렸죠. 자, 진공이라는 것이 항상 수반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100% 완벽하게 공기 압력을 차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공기 압력이 새는 것들을 리크라고 합니다. 릭이라고 하고, 우리 전류가 새는 것도 리크라고 하죠. 리크. 자, 압력도 마찬가지로 릭이 있습니다. 그럼 릭이 존재한다면 진공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압력 차이, 농도 차이에 의해서 의도하지 않은 곳으로, 즉 높은 압력에서 낮은 압력으로, 낮은 압력에서 높은 압력에서 낮은 압력으로 이동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됐죠. 그런 유체가 흐르는 현상이 생기고요. 반도체 공정에서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방막 공정을 하기 위해서, 또 파티클 관리를 위해서 릭 컨트롤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나중에 뒤에도 나오겠지만 FDC라고 하는 Fault Detection and Classification, 즉 오류가 있었다면 오류가 검출되느냐, 그리고 어디 부분에서 오류가 있느냐를 검출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사용해서 시스템에서 그 장비를 실시간으로 계속 모니터링하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진공을 유지하려면 진공 펌프가 필요하죠. 그래서 저진공을 유지할 때 펌프와 중진공, 고진공, 초고진공을 사용할 때 만들어낼 때 사용되는 펌프가 종류가 다릅니다. 루츠 펌프나 로타리 베인 펌프 또는 로타리 오일 펌프, 뭐 드라이 펌프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아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오일 디퓨전 펌프나 TMP, 터보 몰리큘러 펌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초고진공은 크라이오제닉 펌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저진공에서는 보통 건물 밖에 이런 저진공 펌프를, 루츠 펌프를 둡니다. 중진공일 경우에는 장비 옆단이나 또는 팹 아래층에다가 이런 로터리 펌프나 드라이 펌프를 위치해 두고 장비에 각각 챔버마다 장착을 합니다. 고진공을 만들어낼 경우에 좀 특별한 방법으로 이런 디퓨전 펌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열을 가해서 기체가 이 오일이 증발하면서 수분을 머금고 위로 올라갔다가 이 오일이 식으면서 오일은 떨어지고 수분은 배출되는 그런 형태로 설계되어 있는 고진공 펌프입니다. 그러나 이 고진공에서 진공을 잡으려면 가열과 이런 반복되는 순환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좀 시간을 줄이고자 고진공 펌프 중에 터보 몰리큘러 펌프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TMP라고 하고요. 터보 펌프라고 보통 이렇게 붙입니다. 생긴 거는 항공기 엔진하고 굉장히 비슷하고요. 굉장히 고속으로 돌아가서 대략 1분에 26,000회 정도 회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1초에 수백 번 이상의 회전을 하는 펌프가 바로 고진공 펌프고, 가격도 상당히 비싸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퍼니스 공정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높여보면, 처음부터 퍼니스 공정이라고 하는, 또는 디퓨전 공정이 퍼니스를 사용하는 공정이죠. 분류 체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사한 걸로 분류를 하다 보니까 명확하게 이거는 이거다라고 구분할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디퓨전 공정 장비 특성에 따라서 분류를 하거나 공정 장비 종류에 따라서 분류를 하거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로 공정 장비의 특성과 종류에 따라서 디퓨전이라고 통칭을 합니다. 디퓨전 중에는 옥시데이션, LPCVD, ALD라는 공정이 있고요. 옥시데이션 아까도 설명드렸고, ALD도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정 종류나 특성에 따라 분류를 한다 설명을 드린 것 중에 순차적으로 제가 공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반도체 장비공학 강의를 수강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반도체 공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장비에 대한 강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공정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은 못 드립니다. 시간상. 대신 공정을 알아야지만 장비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에 대한 러프한 것들은 설명을 드리는 방법이니까 어렵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만약에 단위 공정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신 분은 시간을 좀 들여서 보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옥시데이션이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옥시데이션은 실리콘 웨이퍼의 산화막을 형성하는 것이고, 그 산화막은 절연막이 되거나 보호막, 패시베이션이 된다. 그 다음에 그 기능들은 회로의 누설 전류를 차단하는 역할이다. 그 다음에 산화막은 임플란트 공정에서 이온의 확산을 방지하는, 또는 이온의 주입을 방지하는 임플란트 배리어로도 사용이 된다. 산화막은 엣치 공정에서 제거를 원하지 않는 부분에 엣치 마스크로도 사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산화막은 굉장히 다양한 용도를 가지고 있고요. 이 산화막을 만드는 과정에선 더멀 옥시데이션과 케미컬 베이퍼 데포지션으로 형성을 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지금 케미컬 베이퍼 데포지션은 CBD, 틴필름에 대한 영역이고요. 서멀 옥시데이션은 디퓨전에 대한 영역이라 지금은 디퓨전을 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퍼니스 공정은 서멀 옥시데이션을 의미한다.
웰옥시데이션은 일단 수분을 가지고 있어서 대략 1000도나 1100도, 1200도 정도 온도에서 주로 옥시데이션이 일어나고요. 옥시데이션의 종류에는 웰옥시데이션, 드라이 옥시데이션, 라디칼 옥시데이션, 각각의 종류에 따라서 가장 일반적인 게 드라이 옥시데이션이고, 실리콘 옥사이드, 즉 게일 옥사이드를 만들 때, 실리콘 옥사이드라고 하지만 재료적으로는 실리콘 옥사이드지만 게이트 옥사이드를 만들 때는 반드시 드라이 옥시데이션을 사용한다.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서멀 옥시데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결국은 열에 의해서 열 에너지를 공급해서 열 분해에 의해서 공정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실리콘 표면에 산화막을 형성해서 고온에서 실리콘 웨이퍼나 산소나 수증기들이 흘러가면 실리콘과 반응이 돼서 산소가 SiO2를 만드는 과정이다. 드라이 옥시데이션은 고온 상태에서 옥시전만으로 실리콘 웨이퍼와 반응을 하고, 속도는 느리지만 막질이 우수하고, 즉 필름 퀄리티가 우수하고 얇은 막을 형성할 때 사용한다. 게일 옥사이드와 같이 얇고 고품질의 산화막 공정에 사용된다. 그럼 웰옥시데이션은 언제 사용되느냐? 훨씬 더 막질은 좀 양보할 수 있으나 빠른 공정 속도가 필요할 때, 즉 필드 옥사이드나 또는 도펀트 베리어 마스크나 패시베이션이나 이런 형태를 사용할 때 웰옥시데이션 공정을 사용한다. 자, 옥시데이션 레이트를 한번 살펴볼게요. 얼마만큼 그로스 되느냐? 그림으로 보면 밑에가 실리콘이고 위에가 옥시전입니다. 산소가 이 실리콘 속으로 들어가면서 회색과 검은색이 만나서 SiO2 레이어가 점진적으로 형성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얼마만큼 디퓨전 하는지를 해석한 사람이 딜이라는 사람과 그루브가 아닌데요. 그루브 모델인데, 딜이라는 사람과 그루브라는 사람이 같이 딜이라는 사람이 먼저 모델을 만들어 놓고 그루브라는 사람이 모델을 좀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초기에는 이렇게 디퓨전 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속으로 드라이브인을 한다, 디퓨전이 된다라는 수식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고요. 실제 이렇게 수식을 만들어서 이런 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어느 책이든 많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참고하시면, 내가 몇 도의 온도에서 두께를 얼마만큼 하고 싶다면 몇 도의 온도에서 어느 정도 시간을 하면 과학적으로 그렇게 디퓨전이 만들어진다 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디퓨전은 실리콘 웨이퍼의 종류에 따라서, 그리고 웨이퍼의 크리스탈 오리엔테이션에 따라서 디퓨전 되는 속도는 다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100 웨이퍼일 경우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른 웨이퍼들도 표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리콘 산화막의 역할은 아까도 말씀드린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양한 것 중에 게일 옥사이드, 그다음에 커패시터 다이엘렉트릭, 인슐레이터, 버퍼 레이어, 스트레스 버퍼 레이어, 그 다음에 마스킹 레이어, 그 다음에 스크린 옥사이드, 즉 임플란트에서 스크린 옥사이드를 만들거나 패시베이션을 하거나, 그때 사용되는 물질 용도에 따라서 실리콘 방막의 두께가 좀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용도가 다르니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실리콘 방막의 물성을 보면 드라이 옥시데이션과 웰옥시데이션의 덴서티가 차이 나고요. 결국 덴서티는 밀도를 얘기하고 밀도는 막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막질이 훨씬 더 밀도가 높은 게 막질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실리콘 옥사이드이기 때문에 이 CT라고 하는 Thermal Expansion, 그 다음에 Thermal Conductivity, 열을 얼마만큼 전달하느냐, Dielectric Constant가 어떠냐, 그 다음에 Strength가 어떠냐, 밴갭 에너지가 어떠냐, Refractive Index가 어떠냐가 이게 이렇게 물질 상수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흔히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교수님, 산화와 증착의 차이가 뭡니까? 라고 하는데, 산화는 결국 디퓨전에 의해서 산소가 실리콘 속으로 확산해서 들어가는 공정이고요. 그에 따라서 실리콘을 소비한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증착이라고 하는 것은, 데포지션이라는 것은 확산 메커니즘이 아니라 위로 쌓는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실제 그림을 보시면 왼쪽은 옥시데이션 돼서 웨이퍼가 45% 정도 1마이크로라는 것이 실리콘 옥사이드가 만들어졌다면, 소비된 웨이퍼는 45% 정도 0.45 마이크로 정도 소비가 됐는데,
데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 웨이퍼가 소비가 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이 막질, 언더 그 레이어에 있는 서브스트레이트의 막질에 관계없이 증착을 할 수 있는 것이, 그 필름을 얹을 수 있는 것이 증착. 반드시 어떤 이 확산이 될 수 있는 그런 물질에서 확산이 되는 조건에서 만들어진 것이 확산이다. 이렇게 차이가 있다. 이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라디칼 옥시데이션이라고 하는 건 흔한 공정은 아니에요. 하지만 고온에서 일정 압력, 일정 비율로 그 수소와 산소 비율이 맞으면 우리가 산소 라디칼들을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디칼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플라즈마를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에너지가 높은 이온은 아니고요. 그 에너지가 높은 그런 원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높은 원자들은 다른 분자들하고 쉽게 결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디칼이라고 하는 것은 unpaired electron들을 가지고 있는, 즉 외부에서 에너지를 더 많이 받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원자나 분자를 의미하고요. 공유 결합을 갖는 가스가 분해될 때 각각의 원자가 unpaired electron을 갖게 되고, 이런 원자들을 라디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라디칼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화학적으로 불안정하고 반응성이 높아서 다른 거하고 쉽게 반응을 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xygen 라디칼들은 반응이 높으니까, 그러나 반응성이 좋으니까 조건들을 좀 이렇게 쉽게 다른 애들과 반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실리콘에 댕글링 번드가 있는 형태의 이런 SiO2가 아니라 O 라디칼이 있다면 다른 실리콘 입자하고 쉽게 만나서 막을 증착할 수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일부 공정에서는 라디칼 옥시데이션이라고 하는 것들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흔한 공정은 아니다. 자, 산화할 때 실리콘 결정 방향의 의존성에 대해서 보면은 실제 오리엔테이션에 대해서 위에 111 오리엔테이션, 요거는 이렇게 될 수는 없지만 그냥 그 설명차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일반적인 드라이 옥시데이션, 웰 옥시데이션을 할 때는 실제 100 방향과 111 방향에 증착되는 증착되는 데포지션 그로스 레이트이 달라요. 그런데 라디칼 옥시데이션을 하게 되면 100과 110에 대한 방향이 같아요. 그래서 왜 같냐면 그만큼 에너지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쉽게 반응을 할 수 있어서 이 실리콘 입자의 그 오리엔테이션, 실리콘 웨이퍼의 오리엔테이션과 관계에 좀 덜 둔감하게 공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공정에서는 이런 공정들을 채택해서 씁니다. 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스트레스가 집중된 코너의 라운딩을 개선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고요. 이렇게 라운딩이 많으면 웰 옥시데이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오리엔테이션에 따라서 요만큼의 증착이 좀 그로스가 좀 덜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안 좋으니까 라디칼 옥시데이션을 사용하면 실제 좀 더 개선을 해서 스트레스가 적게끔 만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실리콘 나이트라이드가 그 산소하고 잘 반응을 안 합니다. 그런데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위에다가 다시 실리콘 옥사이드를 만들 수가 있어요. 무엇을 사용하면? 라디칼 옥시데이션을 사용하면. 그래서 이제 라디칼 옥시데이션을 사용해서 일부 공정들에서는 잠깐 필요한 대로 사용을 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CVD를 좀 설명을 드리면, 요 두 번째라고 보다는 그 옥시데이션과 좀 상대되는 개념으로 CVD를 간단하게만 설명드릴 거예요. 케미컬 베이퍼 데포지션인데, 필름 포메이션 메서드를 봤을 때 피지컬 베이퍼 데포지션과 케미컬 베이퍼 데포지션 두 가지로 종류가 나뉘죠. 자, 디퓨전이라는 것은 케미컬 베이퍼 데포지션이지만 실제 옥시데이션은 확산을 통해서 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CVD와 디퓨전이라는 것을 분류를 하게 됩니다.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분류를 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CVD의 분류에는 APCVD, 화학반응, 즉 Atmospheric Pressure, 상압에서, 즉 보통의 압력에서 CVD를 하는 경우와 LPCVD, 로우 프레셔에서 하는 CVD, PECVD는 플라즈마를 사용한 플라즈마 인핸스드 CVD, 열에 대해서 장점이 많아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ALD라고 하는 어토믹 레이어 데포지션이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반응이 쉽게 일어나지 않는 물질을 증착할 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요즘은 하이 K 물질을 증착할 때 ALD를 많이 사용한다.
한 가지 간단한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디퓨전 메커니즘을 사용하는 CVD는 무엇일까요? 네, LPCVD죠. ALD 아니죠. PCVD 아니죠. APCVD도 아닙니다. 디퓨전 메커니즘을 사용하는 것은 LPCVD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네요. 자, 참고로 PCVD를 설명을 드릴게요. 플라즈마 이넨스드 케미칼 베이퍼 데포지션인데, 기본 개념이라는 것이 플라즈마에 의해서 분해된 가스들이 기판 표면에 증착한다. 즉 외부에서 어떤 에너지를 가하는데 열 에너지가 아니고 다른 에너지를 가합니다. 전기 에너지를 가해서 기체들을 이미 분해를 시켜 놓고 나서 그 플라즈마가 전자와 가스 분자들이 비탄성 충돌로 인해서 플라즈마가 발생되고, 충돌로 인해서 전자를 잃어버려서 결국은 그 이온들이 보존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온들이 결합하면서 막이 올라간다. 디퓨전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핵심 요소, PCVD의 핵심 요소는, 또는 플라즈마 공정의 핵심 요소들은 진공에 대한 압력이 입자의 개수를 결정하고, 온도는 막이 형성되는 에너지를 결정하고요. 화학 반응 원소, 반응을 안 하는 기체를 넣어줬을 때는 막이 올라가지 않고, 반응을 해서 결합이 주어진 에너지 범위 이내에 있을 때, 더 많은 결합을 하는 에너지보다, 공급한 에너지가 결합 에너지보다 작으면 결합을 할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그런 화학 결합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들이고, 결과물은, 공정 결과는 방막 두께, 평탄도, 유니포머티라고 하고요. 뭐 플래너러티라고 하거나, 균일도, 유니포머티라고 하죠. 거칠기, 러프니스, 굴절 개수, 리프렉티브 인덱스, 광학적인 어떤 물리적인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올라가 있는 막이, 증착된 막이 좋다 나쁘다, 스펙에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된다. 나중에 플라즈마는 틴필름에서 더 자세하게, 플라즈마 공정은 틴필름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LPCVD 개념이에요. 아까는 furnace 개념을 설명을 드렸다면, furnace에서 oxidation을 설명드렸으면, 이번에는 low pressure CVD입니다. 자, 기본 개념은 200에서 한 1토르 정도의 저압에서, 여기 스펠 오타가 났네요. 저압에서 반응 용기 내에서 열 에너지에 의한 화학 반응을 이용해서 방막을 증착하는 방법이다. 자, 정확한 방막의 화학 조성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두께와 균일도, 아주 균일도 측면에서 우수한 것이 LPCVD입니다. 왜냐하면 디퓨전에 대한 메커니즘을 사용하기 때문이고요. 이 디퓨전을 하면서 동시에 도핑이 가능하기 때문에 폴리실리콘을 증착을 하면서 도핑이 된 폴리실리콘을 한꺼번에 같이 증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다른 CVD에 대해서 스택 커버리지가 우수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CVD 리액션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CVD 리액션입니다. 어떤 기체를 공급해주고, 기체가 그 압력이든 온도든 일정한 특정한 조건에 의해서 해리가 됩니다. 해리가 돼서 결국은 필름을 형성하기 위한 프리커서라고 하는 전구체를 만들고요. 이 전구체가 만들어져서 표면에 프리커서가 맞닿으면서 흡착되면서 서피스 리액션이 생기고, 이 리액션에 의해서 필름이 형성되고, 반응되지 않은 그 원자들은 배기단으로 빠져나가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SiH4라고, O2라고, 그다음에 H2라고 말씀을 드리면, SiH4와 O2가 공급이 됐을 때 Si와 O2의 프리커서가 형성돼서 기체 입자지만 실리콘 SiO2의 기체 입자가 형성되면서 결국은 표면으로 만나서 에너지 온도를 잃어버리고, 온도 때문에 흡착이 되고 결국은 온도를 잃어버리게 되면서 결합 에너지로 바꾸고 결합이 돼서 서피스 리액션이 일어난다. 자, 프로세스 팩터를 볼게요. 결국은 퀄리티는 전기적인, 물리적인 특성입니다. 전기적 특성은 전기를 잘 막아야 되고요. 물리적인 특성은 그만큼에 대한 다이엘렉트릭 컨스턴트가 나와야 돼요. 절연 특성, 화학 조성, 굴절률. 그 다음에 thickness uniformity는 공정 특성이죠. 웨이퍼 전체에 얼마만큼 균일하게 나오느냐. 갭 필링이라고 하는 것은 비어있는 이런 갭을 필링할 때 여기를 잘 채울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는데, 잘 채우지 못하고 위에를 딱 막아버리면 오버행이라고 하는 것들이 생기면 안 되겠죠. 자, 스텝 커버리지라고 하는 것은 윗면과 벽면에 증착된 방막의 비율이다 라고 해서 얼마만큼 위와 아래가 잘 커버가 되는지, 또 옆에 사이드가 잘 커버가 되는지. 지금 보시는 요거는 스텝 커버리지가
그렇게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죠. 왜냐하면 봤을 때 밑면과 윗면은 다 필요 없는 거지만 윗면과의 측면이 바닥과 필링하려는 면과 이 사이드 측면이 사이드면이 두께가 일정하진 않죠. 그러나 완벽하게 컨포멀하는 것을 만들어내긴 상당히 어려우니 이 정도만 돼도 사실은 어느 정도는 만족한다, 이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LPCVD에서 증착 속도를 결정하는 것은 방막의 두께를 증착 시간으로 나눈 그 지표를 보고 설정을 하고요. 증착 속도에 영향을 주는 인자는 온도, 압력, 가스량, 웨이퍼 수량입니다. 웨이퍼 수량은 웨이퍼 로딩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특히 압력은 균일 또는 압력에 반비례한다라는 것들을 이 일반적인 그런 그 결과예요. 그래서 이 압력이 낮으면 낮을수록 균일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압력이 높으면 균일도가 떨어지고요. 압력이 낮으면 균일도가 좋아요. 하지만 압력이 낮으면 증착이 잘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입자의 개수를 우리가 mean free path, 입자의 개수에 따라서 충돌이 일어나는데, 충돌이 일어나면 에너지를 잃어버리죠. 자, 플라즈마가 아니더라도 입자들은 mean free path를 갖습니다. 그래서 바로 mean free path가 어떠냐에 따라서 충돌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게끔 돼야 증착이 잘 되기 때문에 압력을 어느 압력으로 결정하실 것인가, 이렇게 그 공정을 정합니다. 압력이 낮을 경우에 기체가 이동하면서 충돌이 적게 발생하고, 기체 입자가 충분히 이동이 가능하면서 웨이퍼 중앙까지 확산이 잘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진공 기술이 그 유니포머티를 개선하는 데 좀 더 좋아서 LPCVD라는 공정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공정에 따른 방막의 종류는 폴리실리콘 나이트라이드,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실리콘 옥사이드, 그 다음에 하이 템퍼러처 옥사이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공정 온도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보통 폴리실리콘은 한 600도, 500도 플러스 마이너스, 600, 700도 플러스 마이너스, 600, 700도 플러스 마이너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방막을 증착한 그림입니다. 폴리실리콘에 LPCVD로 폴리실리콘을 증착한 막의 사진이고요. 그걸 더 가까이서 보면 우리가 얘기했던 그 실리콘, 싱글 크리스탈린 실리콘들이 여러 개 모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이 폴리크리스탈이라고 하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실리콘 나이트라이드는 아몰포스한 상태입니다. 물론 점점들은 바람직하지 않은 파티클처럼 보이는데요. 이걸 더 자세하게 보면 이렇게 크리스탈 구조를 갖고 있지 않죠. 아몰포스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특정한 배열 형태가 보이지 않는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LPCVD로 폴리실리콘을 데포지션 했을 때입니다. 싱글 크리스탈 실리콘과 폴리크리스탈 실리콘, 아몰포스 실리콘에 대한 것들이고, 바로 이게 폴리크리스탈린 실리콘이라고 하면 깨진 것들이 아니라 실리콘이 이런 식으로 형성된 거예요. 오리엔테이션이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형성돼서 요 그레인 바운더리가 형성이 되고요. 그레인 바운더리가 이제 그레인 사이즈가 이렇게 크면 클수록 실제 전자의 이동이 훨씬 더 쉬워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주 이게 작게 그레인들이 작게 형성이 되면 아몰포스와 같아지는 거고, 그레인이 크게 형성이 되면 싱글 크리스탈 실리콘과 유사해지는 형태로 증착이 되겠죠. 자, 그래서 결국은 어닐이라는 과정을 왜 해주냐면, 이런 아몰포스에 가까운 그 폴리크리스탈린 실리콘들이 더 열로 인해서 결합을 좀 더 많이 해서 결합면이 그레인 바운더리가 그레인들이 좀 더 크게 형성되게끔 하기 위해서 어닐을 합니다. 그러면 어닐을 하면 싱글 크리스탈린 실리콘과 동일하진 않지만 가까운 형태로 변하게 되기 때문에 전기적인 특성이 좋아진다라는 것이고요. 적용 사례들은 언도프트 폴리실리콘이 있습니다. 폴리실리콘이 있는데 거기에 엣치 하드 마스크를 만들기 위해서 ONO를 증착하고요. 그 다음에 PR로 마스크를 다시 만들어서 ONO 하드 마스크를 만듭니다. 그리고 ONO 하드 마스크를 만든 다음에 PR을 스트립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엣치를 합니다. 뭘 엣치하냐면 이 폴리실리콘 게이트를 엣치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게이트만 이렇게 남겠죠. 그래서 바로 이런 그 게이트 엣치를 하기 위해서 요런 그 LPCVD에서 폴리실리콘을 만듭니다. 즉 게이트를 형성하기 위해서 폴리실리콘을 LPCVD로 폴리실리콘 게이트를 만든다.
자, 폴리실리콘의 트랜지스터 게이트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 가운데를 만들고요. 물론 이 옆은 옥사이드로 또 만들고, 거기 위에는 실리사이드라고 그래서 뭐 다른 것들을 이렇게 형성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공정 기술에 대해서 여기 사진이 보면 45나노짜리의 소자에 요게 게이트고요. 요 사이드 옆에 사이드월 스페이서가 있고, 요 위에 실리사이드가 되어 있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 공정은 무슨 컨택 공정 같은데요. 이 바깥에 이렇게 얇게 엣지가 전체 이만큼 엣지를 한 다음에 요 밖에 배리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탈 배리어를 만드는데 바로 LPCVD로 사용을 하거나, 또는 요 배리어를 ALD로 사용을 하고 ALD로 배리어를 만들고 가운데 플러그를 LPCVD의 폴리실리콘으로 채운다. 낸드 플래시에서도 요 공정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나이트라이드 데포지션을 설명드릴게요. 실리콘 나이트라이드는 유점막이고 산화버, 패시베이션으로 사용되고 배선 절연막, 인슐레이터로도 사용됩니다. 진공 상태에서 대략 700도 플러스 마이너스 800도, 저는 850도 공정도 있습니다. 실리콘 베이스의 소스, 사일레인이라고 하는 SiH4, 어떤 사람은 실란이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실레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영어로는 사일레인이라고 읽고 저는 계속 사일레인이라고 합니다. 뭐 실란이라고 하셔도 큰 문제는 없고요. 실레인이라고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만약 여러분이 아무 문제 없으니 사일레인으로 그냥 해주시면 어떨까. 자, NH3라는 암모니아 가스를 사용해서 SI와 여기에 있는 N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요 NH3는 N과 수소가 하나, 둘, 세 개가 붙어 있는 건데, 수소하고 N의 결합이라는 게 워낙 쉽게 수소의 결합이 워낙 약하기 때문에 N과 H의 결합이 요 H가 금방 떨어져 나올 수 있는 조건이 되어서 NH3를 사용합니다. N2O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N2O를 사용할 때는 O를 쉽게 만들어서 실리콘 옥사이드를 만드는 거고, 실리콘 나이트라이드를 쓸 때는 NH3를 쓴다. 마찬가지로 이런 공정에서는 오염 제어가 지금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워낙 작은 오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오염 제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오염을 많이 제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바이 프로덕트가 튜브 내에 잔류하거나 튜브 내에서 증착된 방막에서 크랙이 발생해서 드랍성 디펙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고, 결국은 얼마만큼 공정을 한 다음에 주기적으로 건식, 습식, 세정을 통해서 챔버 관리를 또는 퍼니스 관리를 해야 된다. 실제 퍼니스 튜브 이렇게 생겼고요. LPCVD도 장비가 이렇게 생겼고, 사람은 요만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람이 흡을 놓거나 또는 OHT가 흡을 놓고 장비 안으로 흡이 들어가서 여기 안에가 로봇이 있어요. 로봇이 웨이퍼를 보트에 로딩을 하고 그 보트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서 공정이 됩니다. 바로 가열되어 있는 한 600도로 가열되어 있는 퍼니스의 모습이고, 웨이퍼 보트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의 사진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는 가열되지 않고 공정이 끝난 상태에서 웨이퍼 보트가 내려오는 그림이라고 보입니다. 퍼니스를 제조하는, 이 장비를 제조하는 기업은 원익테라세미콘, 유진테크, 유니셈, 국제일렉트릭 코리아, ASM 코리아, 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등의 기업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기업들 말고 다른 기업들도 있지만 대표적인 퍼니스 공급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PCVD로 옥사이드도 만듭니다. 자, 옥사이드를 옥시데이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옥시데이션 퍼니스에서만 옥사이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LPCVD에서도 옥사이드를 만드는데, 주로 하이 템퍼레처 옥사이드를 만들 때 LPCVD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1100도 이상의 서멀 옥시데이션에 비해서 기판이 실리콘이 아니어도 증착이 가능합니다. 물론 디퓨전의 메커니즘을 사용을 하긴 하지만, 증착의 개념으로 LPCVD로 SiO2를 증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착 속도가 빠르고 유니포머티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하지만 드라이 옥시데이션보다 못하다. 자, 반응로 압력과 온도에 따라서 후속 열 처리에 대한 특성 변화가 생기고 서멀 옥사이드에 가까운 특성을 얻을 수 있지만, 또 말씀드렸듯이 게일 옥사이드를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자, 어디에서 사용하느냐? 인터레이어 다이렉트릭을 사용하거나 사이드월 스페이서 공정에 사용하거나 또는 이온지 배리어로 사용한다. 자, 그림을 보시면 실리콘 웨이퍼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타이타늄 나이트라이드 옥사이드가 있고요.
여기는 탄탈륨 옥사이드가 있고 여기는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실리콘 옥사이드가 있고 위에는 플래티늄이 있는 그런 공정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사이드월 스페이서라고 하는 것은 게이트 옆에 있는 스페이서를 얘기하고요. 요 스페이서가 실리콘 옥사이드, 하이 템퍼레처 옥사이드를 사용한다. 또는 LPCVD로 하이템 옥사이드를 사용한다. 그 하이템 옥사이드는 주로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지만 저희가 장비를 소개해 드립니다. 하나 저희 명지대학교에 이 장비를 가지고 있고요. 실제 똑같은 300mm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이 템퍼레처 옥사이드와 폴리실리콘이 가능하고 지금 현재는 장비를 개조해서 PECVD 챔버 하나는 PECVD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옥사이드 나이트라이드를 동시에 증착할 수 있는 플라즈마 이넨스드 케미칼 베이퍼 데포지션 증착 챔버가 있고 하이 템퍼레처 옥사이드 챔버가 있고 폴리실리콘 챔버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ALD 공정입니다. 어토믹 레이어 데포지션이라고 하는 공정인데요. ALD 구분에서 더멀 ALD와 플라즈마 ALD로 구분할 수 있다. 자, 플라즈마 ALD 챕터는 아니지만 ALD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공정이, 가장 많이는 아니지만 요즘 굉장히 공정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자, ALD라고 하는 원자층 증착은 원자 단위의 방막을 한 층 한 층씩 증착하는 방법이고 케미칼 베이퍼 데포지션 방법하고 유사하지만 그 유사한 방법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CVD에서 증착이 되지 않는 물질이나 또는 그만큼 정밀하지 않은 그런 그 공정에서 정밀하게 더 정밀도를 원하는 공정에서 ALD 공정을 수행을 한다. 자, 그래서 실제는 ALD는 두 가지 이상의 반응 기체를 번갈아 가면서 펄스형으로 반응기에 주입하고 펄스 사이에 서로 다른 가스의 혼합을 방지하기 위해서 N2나 아르곤 같은 퍼지를 이후에 증착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실제 방막이 증착이 되지 않는 물질인데 증착이 잘 될 수 있는 프리커서 물질을 먼저 딱 그 표면에 코팅을 해주는 거예요. 기체 상태로 표면에 표면 처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런 기체들을 싹 다 없애고 나서 두 번째 반응을 할 수 있는 기체를 넣어줘요. 그래서 화합물을 생성하고 요 나머지 잔여물을 없애내면 원자층 한 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한 층이 만들어진 원자층을 한 스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이런 공정을 수행해 나가서 몇 레이어를 수십은 아니고요. 수백 번의 스텝을 반복해서 막을 형성하는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소스 피딩을 해주고 펄징을 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소스를 피딩 해주고 펄징을 해주는 게 한 사이클이에요. 프리커서를 넣고 리액션 가스를 넣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표면 반응을 이용한 원자층 증착의 속도는 보통 한 사이클당 1, 2옹스트롱 정도 수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원자층 하나가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하나 올라가요. 한 층. 그래서 한 층 올라가는 걸 가지고 여러 번 반복해서 원하는 두께를 만들어낸다. 표면 반응을 이용한 방막인 만큼 밀도, 덴시티, 치밀도라고 하죠. 덴시티가 좋고 피놀이, 디펙이 없어요. 피놀과 같은 디펙이 없고 방막 성장이 용이하나 스루풋이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CVD 방식보다는 불순물 생성이 억제되고 정밀 두께를 컨트롤할 수 있는데 스루풋이 낮아요. 그래서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저 10년 전에 이런 얘기 했습니다. ALD가 좋긴 하지만 그거 양산 공정에 어떻게 쓰겠습니까? 스루풋이 너무 낮아서 못 씁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소자가 이렇게 작아질지는 몰랐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이렇게 소자가 작아져서 방막도 얇아질지는 몰랐고 그래서 저는 ALD는 양산 공정에 부적합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웬걸요? 요즘 양산 공정에서 ALD를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유는 소자가 작아져서 방막이 더 얇아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ALD와 CVD 공정의 비교입니다. LPCVD 용도는 주로 폴리실리콘과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그 다음에 실리콘 옥사이드 증착에 많이 사용되는데 주로 실리콘 나이트라이드를 사용하고요. SiO2는 좀 그렇게 활용도가 좀 떨어지긴 합니다. SiO2는 다른 방법이 많으니까. 자, 그래서 CVD 같은 경우에 ALD하고 CVD를 비교했을 때 CVD보다 ALD의 장점을 보면 서피스 업섭션이 일어나고 이 데포지션이
데포지션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요. 그러니까 CVD보다는 ALD 공정이 낫다. 여기는 플라즈마 CVD가 아니고 일반적인 서멀 CVD입니다. 가스 플로우에는 컨티뉴어스하게 플로우를 주지만 얼터네이팅, 서로 뭐 가스 주고 펄지하고 가스 주고 펄지하고 하는 그런 형태가 되고요. 그럼 결국은 이 스택 커버리지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이 스택 커버리지 때문에 ALD를 가장 많이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다. 제가 자꾸 가장 많이 사용한다 그러는데 가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ALD 장비의 사용은 점점점 늘어날 것이다. 자, 증착 소재 다양화를 통해서 ALD 전용의 프리커서 전구체 개발하는 것이 숙제예요. ASM이라고 하는 네덜란드 회사가 있는데요. 네덜란드 기업의 장비 기업이고 우리나라에 ASMK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ASM 코리아. 이 ASM에서 이 네덜란드 유럽 쪽에서 이 ALD를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물론 우리나라 한양대학교에서도 ALD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ALD 연구하지 않을 때 한양대학교에서는 벌써 15년, 20년 전부터 ALD 연구를 꾸준하게 하는 교수님들의 그룹이 있었고 지금은 ALD 공정이 많이 15년, 20년 후에 ALD가 많이 채택돼서 아주 활발한 연구들을 하고 있고요. 자,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지금 현재 유행하는 공정을 해서는 나중에 다시 성공하기가 좀 어려워요. 즉 지금 현재 유행하지 않지만 앞으로 유행할 수 있는 그런 미래 발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일들을 하면 좋습니다. 이 이유는 그때 한양대학교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ALD 장비를 만들거나 공정을 개발하는데 아주 핵심 인력이 되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핵심 신입사원이 아니고요. 핵심 개발자가 돼서 일을 하고 있다. 자, 앞으로 더 우리가 발전시켜야 될 것은 ALD는 스루풋이 낮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스루풋을 높이기 위해서 장비 업체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싱글 장비, 유니포머티 때문에 배치 타입의 장비가 싱글 장비로 변했었는데 이 싱글 장비의 장비가 다시 배치 타입으로 변해가고 있다라는 기술이고요. 그 다음에 이 배치 타입으로 변해가기 전에 아직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세미 배치 타입으로 이렇게 큰 챔버에다가 웨이퍼를 여러 장을 놓고 회전을 시켜가면서 공정을 하는 공간 분할 방법, 시간 분할 방법 장비들이 개발되고 있다. 자, 이렇게 해서 퍼니스 공정을 통해서 뭔가를 만든다면 커패시터의 다이엘렉트릭 물질들을 만들어내는 형태로 주로 많이 사용되고요. 다이엘렉트릭 물질은 커패시턴스가 좋아야 되고 하이케이 물질, 누설연료, 리키지 커런트가 작아야 된다는 점입니다. 자, 높은 유전율과 넓은 밴갭을 가진 물질이 리키지 측면에서 장점이고 특히 예전에는 커패시터 물질로 실리콘 옥사이드를 사용했는데 그리고 알루미늄 옥사이드를 사용했는데 이제는 지르코늄 옥사이드를 양산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학부생들한테는 지르코늄 옥사이드는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까지 가르쳐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지금도 시간이 굉장히 언제 끝나나 하시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이번 챕터는. 자, 그래서 결국은 이런 소재들을 가지고 커패시터를 만들고 있다. 지르코늄 옥사이드가 하이케이 물질인데 유전 상수가 이렇게 높아요. 즉 실리콘 옥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유전 상수가 한 4 정도 됩니다. 4. 근데 4보다 4, 6, 24 정도 되죠. 그러니까 6배 정도 높은 유정 상수를 갖고 있고 특히 밴갭 에너지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절연 특성도 좋고 전기를 담는 특성도 좋은 거예요. 하지만 이 지르코늄 옥사이드라는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선 기존 공정 갖고는 안 돼요. 기존의 퍼니스 공정 갖고 안 되기 때문에 ALD라는 공정을 가지고 지르코늄과 옥사이드를 반응시키는 그런 공정을 사용해서 지르코늄 옥사이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어떤 공정? ALD 공정. 자, 그래서 지르코늄 옥사이드의 결정질의 그레인 바운더리는 리키지 패스가 되기 때문에 리키지 패스가 없도록 지르코늄 옥사이드와 알루미늄 옥사이드와 지르코늄 옥사이드의 샌드위치 구조를 가지고 만듭니다. 그러니까 공정이
지르코늄 옥사이드 공정도 복잡한데, 기존의 실리콘 옥사이드 공정에 비해서 지르코늄 옥사이드 공정도 복잡한데, 지르코늄 옥사이드하고 알루미늄 옥사이드를 또 하고 지르코늄 옥사이드를 하니까 레시피가 굉장히 복잡해지죠. 거기에 따라서 장비의 복잡도도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장비의 신뢰성도, 여러 다른 재료를 다뤄야 되니까 오염도도 없어야 돼요. 그래서 공정 기술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재료적인 특성을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큐빅 지르코니아와 그다음에 테트라고날 지르코니아하고 모노클리닉 지르코니아하고 이 소재의 결합의 구조의 형태에 의해서 다이렉트릭 컨스탄트가 전부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이 소자에 적합한 소재의 종류가 무엇이고 그 소재의 구조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하면 그 구조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가 바로 공정 개발에서 수행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나 그냥 엣치를 하고 싶어요, 나는 엣치 공정 개발을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 또는 나는 CBD 공정을 그냥 계속 수행하고 싶어요, 그래서 공정개발팀에 가고 싶습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로우 템퍼레이처 옥사이드 공정도 있어요. 로우 템퍼레이처 옥사이드 공정은 PR 위에다가 옥사이드를 얹어야 돼요. PR은 포토리지스트는 보통 한 200도 정도 온도가 올라가면 거의 뭐 이렇게 막 말도 안 되는 형태로 변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고분자 PR 포토리지스트 위에다 다른 아주 고온의 고온 공정을 하게 되면 문제가 아주 심각해지죠. 그래서 온도를 굉장히 많이 낮춰야 돼요. 100도 또는 100도 이하의 온도에서 실리콘 옥사이드를 만들어서 이런 더블 패터닝 패턴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로우 템퍼레이처 옥사이드 공정이 필요하고, 그때 아모포스 카본이라고 하는 하드 마스크 위에다가 안티 리플렉티브 코팅을 하고 PR 패터닝을 해서 여기에 다른 막을 다시 증착시켜서 스페이서 패턴을 만들고 여기 없애고 PR까지 없애고 나면 요런 마스크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엣치를 하면 ACL의 엣치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결국은 기판을 이렇게 엣치하기 위해서 이 별 필요 없는 이런 공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더블 패터닝이라는 공정이고요. 이 패턴을 한 번 더 하는 것을 쿼드 패터닝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트리플 패터닝, 쿼드 패터닝이라고 하는데, 자, 그런 공정에 필요한 기술들입니다. 자, 나이트라이드 증착 공정을 한번 볼게요. 한 700도 정도 온도에서 배치 장비에서 실리콘 계열의 소스와 사일레인이고요. 또는 사일레인이 될 수 있고 테오스라는 것도 될 수가 있습니다. 또는 티아스라고 하는, 테오스라고 할게요. 테오스라고 하는 TEOS, 테트라 에틸 옥소 실리케이트 글래스라고 하는 건데요. 실리케이트라고 하는 건데, 그런 소스와 NH3를 반응해서 로딩된 실리콘 웨이퍼에 실리콘 나이트라를 형성합니다. 바로 이런 모양, 아주 예쁜 모양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플라즈마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플라즈마 설명을 안 드릴 수 없으니까 뒤에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지만 지금 플라즈마를 소개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자, 퍼니스 챕터에서 플라즈마를 소개하는 이유는 플라즈마를 사용하는 ALD 장비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더멀 ALD가 아니고 플라즈마를 사용하는 ALD를 PEALD라고 하고요. 그렇다면 플라즈마가 뭐냐? 초기 ALD 공정에서 플라즈마를 사용해서 실리콘 나이트라이드를 증착하는 그런 공정, 또는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뿐만 아니라 다른 소재를 증착하는 공정에서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플라즈마를 형성하기 위해서 RF 전력을 가하고요. 이 RF 전원에 따라서 플라즈마의 특성이 다 달라지는데, 우리가 원하는 막을 얻기 위한 플라즈마의 특성을 만들어내서 물질을 형성하는 겁니다. 실리콘 프리커서와 반응을 하게끔 하고요. 플라즈마는 원래 구성된 것이 이온, 전자, 광자, 중성자, 라디칼 등으로 구성된 이온화된 기체 상태고요. 걔네들이 얼마만큼 구성이 되고 충돌하고 에너지 교환이 일어나고 함에 따라서 플라즈마의 특성이 달라지고, 특성이 달라짐에 따라서 웨이퍼에 전달되는 에너지가 달라져서 증착 속도의 영향도 있고 유니포머티 있고 방막 물성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은근히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복잡해요.
그래서 들어가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은근히 복잡하기 때문에 계속 끊임없이 들어가야 돼요. 그냥 어렵다가 아니라 끊임없이 플라즈마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플라즈마 중에 플라즈마의 아주 중요한 그 개념 중에 하나가 플라즈마 덴시티예요. 밀도라는 것이고요. 플라즈마 밀도인데 여기 이 플라즈마는 빛이라기보다는 이온화된 기체들의 입자들입니다. 입자의 개수가 많아야 웨이퍼에 뭔가 일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플라즈마는 자유전자와 원자에 속한 전자의 충돌로 의해 발생하고, 충돌이 계속되면서 플라즈마가 유지되고, 밀도가 높으면 식각이 발생이 되고, 밀도가 너무 낮으면 증착이 되지 않고, 자, 이건 ALD 공정이에요. ALD 공정에서 입자수가 너무 낮으면 증착될 애들이었고요. 입자가 너무 많아서 힘이 너무 세게 떨어지면 애치가 되고 문제죠. 자, 그래서 그 정도에 맞는 플라즈마가 필요하고요. 외부에서 가해진 전기장의 세기가 증가할수록 플라즈마 밀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공정이 더 잘 되지만, 밀도가 너무 높으면 유니포머티가 또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으로 가면 바다고요, 왼쪽으로 가면 낭떠러 절벽이고요, 오른쪽으로 가면 예를 들어서 용이 기다리고 있어요. 무슨 호랑이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왼쪽으로도 못 가고 오른쪽으로도 못 가요. 어디로 가면 되죠? 앞으로 계속 가면 되죠. 자, 그렇듯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연구직들이 월급을 많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중소기업 그렇게 급여가 낮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에서 그냥 일반적인 기술직이나 중소기업 사무직은 급여가 좀 낮아요. 하지만 중소기업에서 연구직들은 급여 낮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소기업에서 연구직들은 일정 시간이 지나가면 급여의 상승폭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기업보다 그렇게 많이 급여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리고 더 오래오래 자신만의 기술을 가지고 오래오래 다닐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사실은 중소기업인데, 오해를 하고 있어요. 우리 공대 중에, 그러니까 공대 안에 전자공학 안에 반도체를 보면, 반도체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대 안에 전자공학 안에 반도체는 끝판왕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전체 공대로 희석을 시키니까 공대라는 게 희석이 되는 거고, 거기에서 중소기업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중소기업과, 그러니까 반도체에서의 중소기업과 일반 다른 산업 분야의 중소기업과 견줄 수가 없어요. 비교를 못 하는데, 평균으로 보면 저희가 얘기하는 우리 끝판왕, 반도체의 기술 중심의 중소기업의 끝판왕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막상 여러분이 들어가 보시면, 특히 중소기업의 연구소로 들어가는 건 저는 굉장히 찬성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다른 더 좋은 방법도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엔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에 와서 느끼는 거지만요. 자, 퍼니스 이제 장비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장비 제일 중요한 거니까. 장비를 모르고 공정 수행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일만 하면 되니까 라고 생각하면 공정을 그냥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거고요. 만약에 문제가 발견됐을 때 어떻게 하죠? 문제 해결은 누가 하죠? 자, 대기업 욕 한번 할게요. 강의지만 대기업 욕 한번 할게요. 삼성에서 일을 합니다. 장비가 이상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장비 업체를 불러요. 그래서 고쳐달라고 합니다. 왜죠? 모르니까. 그게 일상다반사고요. 대기업의 반도체 설비 기술에서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기업의 장비업체에 간다면 장비에 대한 이해 깊이 습득하시고요. 그 장비가 갖고 있는 장점과 결함을 잘 이해하셔서 공정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부해 주시기 바라고, 끊임없이 자기가 맡은 장비에 대해서는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공정 특성에 따라서 옥시데이션 퍼니스와 LPCVD, ALD가 나뉘어지고요. 사용 목적에 따라서 배치 장비냐, 세미 배치냐, 싱글 타입이냐 구분을 하죠.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자, 로드락이라고 하는 것들은 장비 안에 얼마만큼의 이 웨이퍼를 담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배치 장비는 트랜스퍼 스테이지가 두 개당 트랜스퍼 스테이지가 하나가 있고,
챔버 형태로 되어 있으면 배큐um 로드락이 두 개가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트 같은 경우에는 배치 타입은 보트가 한 개지만 챔버는 보통 챔버를 두 개 정도 쌍으로 가지고 있고, 왜죠? 스루프 때문에. 자, 보트 챔버 웨이퍼 로딩 수는 한 번에 100장 이상씩의 웨이퍼를 로딩을 합니다. 그러나 챔버 형태에서는 그렇게 많이 로딩을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세미 배치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온도 기준은 미드 템퍼레처고 램프나 서셉터 타입으로 바닥에 그 척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자, 배치 타입의 퍼니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이드 뷰를 봤을 때 여태까지 설명드렸던 퍼니스 타입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자, 장비 구성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로드 포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로드 포트. 자, 이제 로드 포트. 여기 앞에서는 제가 설명드렸던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뒤에 가서 아실 겁니다. 로드 포트는 풉이라고 하는 웨이퍼가 담겨져 있는 상자, 요 네모난 겁니다. 요 풉을 올려놓는 곳으로 보통의 장비는 로드 포트라는 것이 2개 또는 3개 또는 4개 정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어떤 장비들은 5개가 있는 애들도 있고 어떤 장비들은 2개가 있는 것도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2개짜리 못 봤습니다만 보통은 3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들은 3개짜리가 있고 4개짜리가 있습니다. 명지대학교에 양산 장비가 있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놀랄 만한 일이죠. 네. 수십억씩 하는 거니까. 한데, 자, 그 로드 포트의 웨이퍼가 이렇게 그 웨이퍼 풉이 올려지면 바로 버퍼 렉이라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버퍼 렉으로 이동을 해서 보트의 웨이퍼를 차지한다. 즉 이건 전기적으로 충전하는 것이 아니라 보트에다 웨이퍼를 채우는 것을 차지하는 것이고, 또 빼는 것을 디스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풉을 보관하는 곳이 바로 한 4열, 그래서 여기에 100장이 들어가야 되니까 풉이 여러 개가 위치하게 되겠죠. 한 풉당 웨이퍼는 25개가 들어가니까. 그리고 나서 풉 로더가 있습니다. 풉을 이렇게 로딩, 여기 스타커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렇게 올라오면 이 풉 도어가 자동으로 이렇게 장비가 문을 자동으로 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웨이퍼를 로봇이 꺼내서 뒤로 이렇게 넣어주는 그런 장치 있습니다. 거기가 로더예요. 풉 로더. 그래서 이 풉을 IO 포트에서 버퍼렉 또는 버퍼렉에서 IO 포트로 움직여주는 그런 장치. 바로 여기가 IO 포트인데요. 여기서 버퍼렉하고 IO 포트로 움직여주는 요 부분이 풉 로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장비 구조는 바로 이 웨이퍼 트랜스퍼 부분과 보트 엘리베이터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여기에 웨이퍼 트랜스퍼 부분이고요. 여기가 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트 엘리베이터 부분이고, 파드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얹어 놓는 요 판을 파드라고 해요. 그래서 파드 1과 파드 2 부분, 파드 1과 요 파드 2 부분이 있는데, 파드 2에서 보트로 웨이퍼를 처리하거나 보트로부터 파드 1, 2로 웨이퍼를 디스처리하는 그런 장치가 바로 웨이퍼 트랜스퍼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웨이퍼 트랜스퍼가 있습니다. 보트 엘리베이터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로 웨이퍼에 이렇게 올리는, 그 웨이퍼의 퍼니스 튜브로 올리는 장치고, 이 위에 히터가 들어있다. 안에 있는 장비 파트를 보겠습니다. 이 장비 파트는, 장비 이렇게 생겼으면 껍데기가 이렇게 있겠죠. 왜 이게 하우징이 이렇게 있을 것이고, 튜브가 있으면 이 장비 안에 구성되어 있는 부품들이 바로 보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트 장비 업체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자, 보트는 보트를 만드는 업체들이 만들어요. 그리고 손상이 되거나 뭐가 되면 계속 그쪽에서 구매를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보트를 결합하기 위해서 만드는 플랜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플랜지에서 오링도 있고, 테플론, 열에 강한 테플론 오링도 있고, 퀄츠 울과 그다음에 튜브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다 반도체 장비에 들어가는 부품이고요. 아무거나 쓸 수 없습니다. 여기서 변형이 일어나서 튜브가 깨지면 몇 천만 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튜브가 변형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물질로 그렇게 설계된 걸로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매니폴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 배기도 되고요. 가스 인젝터도 되고, 그 다음에 뭐 프로파일 템퍼레처 더모커플을 장착해서 올리는 것 파트도 들어가 있고, 베큐um 라인 포트도 들어가 있는 그런 매니폴드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매니폴드 우리말로 뭐라고 하나요? 모르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엔드캡이나 이런 캡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턴테이블이라고 하기도 하고, 보트가 쭉 올라간 다음에 엘리베이터가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베이터 빠지고 그 밑을 캡으로 이렇게 막아야지 퍼니스가 동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소자업체 관점에서 직무 특성은, 공정 개발은, 자,
신규 소자 개발에서 공정 조건을 어떻게 설정할까? 온도는, 압력은, 방막의 물리적인, 전기적, 화학적 특성은 어떻지? 웨이퍼 균일도는 어떻지? 공정 시간은 어떻지? 소자 특성은 어떻지를 찾아내는 것들이 공정 개발이고, 공정 기술은 이렇게 누군가가 찾아냈다면 생산에서 계속 불량이 없고 웨이퍼 불량이 없게끔 생산하는, 생산 관리, 수율 관리를 하면서 제조를 하는, 반도체 칩 제조를 하는 그런 역할이고요. 설비 기술이라는 것은 장비 고장에서 생산에 차질이 않게 파티클 관리하고 공정 효율 개선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장비 성능 개선하기 위해서 장비에 대한 컨셉을 바꾸거나 이런 부분을 이렇게 고치고, 그 다음에 이제 클리닝을 해야 되는데 클리닝 주기를 어떻게 하면 연장할까? 실제 설비 기술에서는 장비 클리닝은 안 합니다. 장비 클리닝은 외부 업체들을 불러서, 그 외주 업체라고 하는데 외부 업체에다가 그 PM을 맡기고 실제 클리닝은 외부 업체들이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 장비를 오래 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자, 자동차로 보면 신규 자동차 개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건 운전을 잘하는 것이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자동차 튜닝을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부품 파트 볼게요. 이 퀄츠 윈도우를, 퀄츠 튜브인데요. 이 퀄츠 튜브도 마찬가지로 장비 업체가 만드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튜브 업체가 만드는 거예요. 퀄츠 보트도 마찬가지로 이 퀄츠 업체가 만드는 거예요. 퀄츠를 만드는 데가 가장이라고 하긴 또 그러네요. 많이 공급하고 있는, 많은 양의 그 퀄츠 파트를 공급하고 있는 곳이 금광 퀄츠고요. 실제 여기서 제조를 하는 인력들도 있지만, 앞으로 어떤 퀄츠의 어떤 성능과 어떤 형태의 퀄츠를 만들어야 이 튜브로 이렇게 설계를 해야 열 전달이 잘 되고 좋은 것이 나올까를 연구하는 그런 연구직들도 괜찮습니다. 자, 원익 QNC라고 해서, QNC라는 회사가 퀄츠 앤 세라믹이라는 회사예요. 그래서 원익 그룹에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원익에서 원익 IPS라는 반도체 장비 업체에서 이런 파트가 많이 필요하니까 예전에는 외부 회사에서 이런 파트를 다 사다가 공급을 했는데, 실제 원익에서 이런 세라믹 하는 회사를 인수해서 이 퀄츠와 세라믹들을 자기 장비에 공급해 주게끔 계열사로 만들어 놓은 그런 형태들입니다. 그래서 원익 QNC나 금강 퀄츠나 비슷한 회사예요. 그런데 뭐 여기는 원익이고 여기는 금강 퀄츠니까 나는 원익 갈래요 라는 그런 바보 같은 생각 말고요. 여러분 잘 한번 판단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 장비 주요 파트 중에 펌프라는 것이 있습니다. 펌프 굉장히 중요합니다. 디퓨전에서 진공 상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펌프가 필요하고요. 이 펌프 구조는, 드라이 펌프의 구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부스터가 있고 안에 메인 펌프가 같이 들어있는 그런 형태의 펌프다. 여기 로타리 펌프가 이렇게 그냥 하나 있고 부스터가 있고 1차 펌프, 2차 펌프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펌프의 동작 원리는 이 안에 로터라는 것이 이렇게 돌면서 공기를 들어가서 이렇게 밀어서 빼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오일을 사용하는 펌프가 있고 오일을 사용하지 않는 펌프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오일을 사용하는 펌프를 썼는데 펌프 온도가 높아지면서 오일이 기화돼서 기화된 오일이 챔버 안으로 유입되면서 불량이 만들어지는 현상 때문에 지금은 질소 가스를 넣어주면서 퍼지를 하는 드라이 펌프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 다음에 밸브입니다. 기체를 원하는 압력을 조절하기 위해서 고속으로 온오프를 조절하거나 이 밸브의 매니폴드, 이런 덮개라고 하는 그 조리개 뭐 이런 거를 조작하는 그런 밸브고요. 이 밸브 아직도 국산화를 못했습니다. MFC는 가스 유량을 조절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이 MFC도 장비업체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린 거 다 펌프는 펌프 기업이고 이 밸브는 밸브 기업이고 MFC는 MFC 기업에서 다 사옵니다. 베큐um 게이지도 마찬가지로 진공의 값을 읽어내는 이런 센서인데, 이 베큐um 게이지도 장비업체들이 다 외부의 다른 회사 것을 사와서 장비를 구성하는 겁니다. 자, 중요 파트 중에 드라이 펌프 한국 기업의 에로티 베큐움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외국 기업의 영국의 에드워드라는 회사가 있고요. 일본의 에바라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업들이고요. 이 다이어프램 밸브라고 해서 손으로 돌리거나 또는 공기로 자동으로 이 온오프를 조절하는 밸브인데, 아스플로우라고 하는 한국 기업이 있고 스웨즐락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지금 이제 ALD 밸브라고 하는데 ALD에 많이 사용되는 그런 밸브인데 스웨즐락이 가장
많이 공급을 하고 있고, 일본의 후지킨이라는 기업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할 말은 많지만 말씀 안 드릴게요. 베큐um 게이지 MKS가 거의 독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알박에서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MKS라고 하는 곳에서 이런 바라트론 게이지, 즉 압력계를 거의 전량 공급하고 있다. 자, 옥시데이션 퍼니스와 LPCVD를 비교해 보면 조금 구조가 뭐 다르기도 하고요. 만드는 회사에 따라 조금 다른데, 이 교재에서는 옥시데이션 장비는 뭐 위에서 상부에서 가스가 공급된다. 그 다음에 LPCVD는 하부에서 가스가 이렇게 회전하면서 이렇게 공급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이 돼 있지만 반드시 그렇다 이건 아닙니다. 반드시 그렇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된다라는 서로가 장비가 다를 수 있다. 구성이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대신 펌프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 이제 백큐um 펌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옥시데이션이냐 LPCVD냐를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비 구성 파트를 볼게요. 장비 구성 파트는 보트부가 있고, 그 다음에 플랜지가 있고, 너즐이 있고, 그 다음에 캡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가 퍼니스 튜브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면, 이 각각의 모듈 파트도 별도의 각각의 기업에서 공급을 합니다. 이렇게 각각의 기업에서 공급할 때 하나의 목적에 맞게 설계된 설계들의 도면이 왔다 갔다 하고 공급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실제 보면은 이런 그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반도체 장비 실습을 했을 때 사용했던 보트가 이런 모양이라면 실제는 좀 다른 모양들을 가지고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여분의 어떤 다른 파트라고 보면 퀄츠 튜브 및 보트라는 것이 있고, 아주 고온에 강한 실리콘 카바이드 라이너라는 그런 부대 재료도 있습니다. 부대 파트도 있고, 그 다음에 프레셔 컨트롤 밸브라고 해서 압력을 조절하는 압력 제어 장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열을 공급해서 또는 이 가스와 반응을 하기 위해서 열을 가해주는 토치 형태의 히터를 장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에 슬라이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토치를 쓰는 경우도 있고 안 쓰는 경우도 있고. 자, 그래서 바로 이런 장치들도 다 반도체 장비에 녹아 들어가서 돼 있습니다. 만약에 기계공학과 학생들이 있다면 한번 이런 것도 생각해 보세요. 진공 장비나 또는 가스가 새지 않은데 결합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오링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링을 잘 설계해야지, 이 기구물을 잘 설계하고 오링하고 잘 맞아야 되는데, 이 기구물의 이게 너무 이 기구물의 요 간격이 이 간격이 너무 크면 오링이 놀게 되죠. 그러면 진공을 유지 못해요. 또는 너무 꽉 조여 놓게 되면 요 표면에 오링이 너무 찌그러져서 또 오링의 역할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계적인 역할들이 다 녹아들어 있는 것이 반도체 장비다. LPCVD 개통도 한번 볼게요. 여기 이제 전장이에요. 그래서 여기 전장이 아니죠. 가스박스죠. 그래서 가스가 어떻게 공급되는지를 뭐 보여주고 있는 그런 가스박스 유닛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 여기 퍼니스 유닛이고, 여기에 압력을 어떻게 컨트롤해 주는지가 있습니다. 밸브가 있고, 그 다음에 펌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이 펌프로 펌핑을 할 때 어떤 밸브를 열어줘서 여기에 뭘 빼고, 그 다음에 어떤 압력을 빼서 저 튜브 단의 저진공 게이지와 펌프 단의 저진공 게이지를 설치하고, 튜브 진공도가 일치하게끔 좀 장비를 운영해 주고요. 여기에 열을 가해주는 제어기도 있고 전체 시스템 제어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박스도 마찬가지로 MFC에서 전기적으로 제어가 되기 때문에 이 컨트롤 박스에서 이것들을 다 관장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보시면 이 퍼니스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에서 이 모든 걸 다 공급하는 게 아니라, 퍼니스 기업에서 가스박스에 들어간 MFC 다른 데서 다 사오고요, 게이지 다른 데서 다 사오고요, 그 다음에 튜브도 다른 데서 다 사오고, 다 이런 부품들을 사옵니다. 펌프, 게이지. 그리고 자기 장비의 컨셉에 맞게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 장비 기업이다. 자, 부품 업체는 뭐죠? 그럼 이런 부품들을 공급하는 거예요. 자, 문제는 부품 하나가 공급이 안 되면, 한 가지의 부품이 공급이 안 되면 장비 못 만듭니다. 그리고 장비의 성능이 좋아지려면 부품의 성능이 좋아져야 돼요. 자, 그래서 컴포넌트 파츠를 봤을 때 드라이 펌프와 베큐um 게이지와 MFC와 더모커플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좋은 굉장히 세계 최고급의 제품들입니다. 에드워드 세계 최고고요. MKS 세계 최고입니다. 후지킨도 세계 최고예요. 실은 요즘 후지킨 거 제일 많이 쓰고 있어요. 어디에서?
삼성전자에서. 자, 오메가4에서 얘기하는 서머커플입니다. 온도계예요. 이 모든 것들이 세계 최고가 돼야 되고,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장비가 세계 최고가 되려면 이 부품들도 세계 최고 제품을 써야 되는 거죠. 그 세계 최고의 부품을 썼다는 얘기는 속에는 다 외국산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나 현실적으로 가슴 아픈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렇게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멀고 먼 대한 반도체 독립 만세. 반도체 제일 잘한다고요? 네, 대한 독립 만세 했다고요? 아니에요. 반도체 만드는데 사용되는 장비 국산화 했다고요? 아니에요. 그 속에 들어가면 다 외국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비전을 공유할 수 있으면 제가 약속하건대 여러분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은 부품 기업으로 가세요. 앞으로 10년 후에 이제 변합니다. 앞으로 10년 후에 변하고요. 15년 후에 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서 부장이 됐을 때 정말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독립만세가 아니라 대한반도체 장비 독립만세, 부품 독립만세까지도 이룰 수 있는 그런 회사의 중역의 역할을 한다면 여러분 굉장히 보람되고 그다음에 리워딩을 많이 받는, 즉 혜택을 많이 받는 그런 엔지니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성숙해 있는 그 회사에 간다면 뭐 좋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월급을 받으면서 계속 해야 되는 일들을 반복해서 수행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챔버 장비 소개하겠습니다. 공정 장비 기업은 EFEM을 만들지 않는다, 로봇도 만들지 않는다, 전문 기업이 따로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요. 자, 지금까지 제가 아까는 퍼니스 기술을 설명드렸지만 이제는 챔버 기술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자, 챔버 장비인데요. 주성 엔지니어링의 세미 배치 타입의 ALD 장비예요. 이 ALD 장비를 좀 구성을 나눠보면 첫 번째는 로드 포트가 있고, 두 번째는 EFEM이 있고, 세 번째는 로드락이 있고, 네 번째는 트랜스퍼 모듈이 있고, 다섯 번째는 프로세스 모듈이 있습니다. 자, 로드 포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웨이퍼에 훅을 올려놓는 부분이고요. EFEM은 Equipment Front End 모듈이라서 장비단의 제일 앞부분입니다. 요 제일 앞부분에는 로봇이 들어있어요. 이 로봇은 이 로드 포트에서 웨이퍼를 꺼내다가 이 TM이라고 하는 여기에 웨이퍼를 전달해주는, 여기까지 웨이퍼를 전달해주는 과정을 얘기해요. 요 앞 단계, 준비 단계입니다. 자, 준비 단계에 있다면 이제 여기 있는 로봇이 그 준비 단계에 있는 웨이퍼를 가져다가 공정을 하고자 하는 챔버에다 이렇게 집어넣어주고 공정이 이루어지는데, 실제 반도체 장비 회사에서는 요 챔버 내부에 여기를 만드는 게 반도체 장비 회사입니다. 장비기요. 그럼 요건 반도체 장비 아니냐? 맞습니다. 맞는데요. 실제 여기에 있는 것들은 다 외부에서 가져다가 자기 용도에 맞게끔 시스템을 꾸리는 형태고, 그 다음에 하드웨어를 꾸미고 소프트웨어를 꾸미고요. 여기 안에 챔버에서 그런 공정이 될 수 있게끔 특별한 어떤 컨셉과 순서와 이런 온도와 뭐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챔버 기술을 바로 공정 장비 기술이 얘기를 한다. 이렇게 뭐 공정 장비 회사에서 그런 일들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로드포트 만드는 기업 따로 있고요. EFEM 공급하는 기업 따로 있습니다. 물론 어떤 기업은 EFEM과 로드포트를 같이 공급을 합니다. 물론 EFEM 안에 들어있는 로봇은 또 로봇 업체에서 공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회사가 만든 장비가 아니죠. 최소한 한 30-40개의 회사가 공급한 물건 갖고 만드는 그런 장비다. 자, 로드락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압력을 진공 상태로 유지한 상태가 되고, 베큐에서 진공을 계속 풀어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모듈이기 때문에 로드락 모듈이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필요하고요. 트랜스퍼 모듈이라는 것은 결국 TM이라고 합니다. TM. 장비를 앞에 EFEM 단에서 프로세스 챔버로 이동해주는 챔버가 바로 TM, 그리고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모듈을 PM이라고 합니다. 프로세스 모듈. 근데 여기서는 이제 프로세스 챔버라고 이름을 붙였죠. 자, EFEM은 내부의 대기압을 유지하고 외부로부터 파티클 휴미디티를 제어하기 위해서 만듭니다. 요 EFEM 위에는
필터도 그 헤파 필터도 들어가 있고 공기가 깨끗하게 돼서 파티클이 장비 안으로 유입되지 않게끔 해주고 실제 압력이 다른 데보다 높아요. 공기를 계속 공급해줘서 위에서 깨끗한 공기가 요 EFM 바깥으로 빠져나가게끔 만든 것들입니다. 로봇은 웨이퍼를 이렇게 들어서 가져와야 되는데 실제 웨이퍼가 미끄러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고무 형태의 폴리머로 되어 있는 엘라스토머의 마찰 패드를 가지고 있고 웨이퍼 슬라이드를 방지할 수 있는 베큐음으로 이렇게 처킹을 합니다. 로봇을 가장 잘 만들고 있는 기업은 아직까지는 미국의 브룩스 오토메이션이라는 곳인데요. 물론 그곳 말고도 일본 업체들, 일본 로봇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로봇 장비 회사들이 있긴 한데요. 아직은 외국 장비에 비해서 조금 속도나 안정성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부족합니다. 그러나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기술 차이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다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가면 이제 로봇도 국내에 생산한 로봇을 반도체 장비 안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디스플레이는 국내 로봇 사용합니다. 자, 로드락 챔버예요. 로드락 챔버는 바로 요 부분인데요. 요 부분인데 그 웨이퍼 EFEM에서 챔버 쪽으로 집어넣어주기 위해서 여기에다 로드락에다 집어넣어 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오면 여기는 이제 ATM 상압이고요. 여기는 진공이에요. 그러면 상압과 진공을 연결시켜주는 부위에서 챔버를 조그맣게 만들고 요 앞에 도어를 열면 진공이 풀리고요. 그 다음에 도어를 닫고 슬릿 도어를 닫고 공기 압력을 촥 빼주면 여기가 진공이 돼요. 그럼 진공이 된 상태에서 여기 진공 도어가 열리면 진공 상태에 있는 슬릿 도어가 열리면 이 로봇이 들어와서 이렇게 가져간 다음에 챔버를 열고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진공 잡는 속도를 굉장히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로드락에서 웨이퍼를 한 장씩 처리하는 장비가 있고 로드락에서 장비를 2장 이상씩 처리하는 장비도 있습니다. 2장을 처리할 때는 한 장 넣어주고 그다음에 로봇이 밑으로 쭉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웨이퍼가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웨이퍼 위치를 바꿔주는 그런 장치가 들어가 있고요. 나중에 혹시 여러분이 기회가 되시면 아마 팹에 와서 장비를 한 번쯤은 구경하시게 되지 않을까, 학기 말쯤에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좁은 공간의 로드락은 웨이퍼 인 펌핑, 웨이퍼 아웃 벤트를 계속 반복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일부 장비에서는 로드락 챔버의 병목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인 웨이퍼와 아웃 웨이퍼가 동시에 챔버가 있을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구조를 설계해서 운영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텔 장비가 그렇게 좀 제일 많이 잘 돼 있고요. 뭐 요즘은 이제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텔 장비가 그걸 좀 제일 먼저 좀 시작했다라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TM과 베큐um 로봇이에요. TM이라고 하는 것은 트랜스포머줄입니다. 여기 이 부분이에요. TM 여기 안에 이 로봇이에요. 여기는 ATM 진공이 아니고 상압이라고 했고요. 여기는 진공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진공 로봇은 굉장히 바빠요. 굉장히 바쁩니다. 그래서 이 웨이퍼를 다루는 애들이 바쁘기 때문에 고성능의 로봇이 되고요. 이 고성능의 로봇을 아직까지 이 베큐um 로봇은 아직까지 우리나라 걸 못 쓰고 있고 ATM 로봇은 우리나라 걸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재를 보시면 실제 어떻게 웨이퍼가 이동되고 반출되고 TM에서 PM으로 인바운드가 이렇게 들어가고 아웃바운드는 밑으로 들어오게끔, 그러니까 여기가 들어가면 또 여기 자리가 비죠. 그럼 이렇게 올라오고 얘가 이렇게 돼서 이 단에서 웨이퍼가 바깥으로 뺄 때는 이 로봇이 요걸 빼가고 집어넣을 때는 위로 집어넣는 그런 형태로 이제 장비를 설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공정 장비 기술 난이도는 공정 챔버 기술 가장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웨이퍼를 다루어야 되는 그런 공정이에요. 근데 웨이퍼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웨이퍼에서, 즉 소자업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런 기준들을 만드는 공정을 개발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방막 기술까지 포함하는 공정 개발, 단위 스텝 공정 또는 단위 공정 기술의 개발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공정 개발, 그러니까 소재도 알아야 되고 뭐 소재에 대한 특성, 그다음에 장비에 대한 특성,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바라봐야 되는 게 공정 챔버 기술이고요. 이 챔버 기술이 완성이 됐다면 장비 소프트웨어 기술, 즉 다양한 로봇 장치입니다. 하드웨어 장치들을 로봇을 언제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경우에는 어떤 동작이 수행되지 않게끔 만들어야 되고 뭐 그런 제어 기술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제어 소프트웨어 기술인데 굉장히 다양한 다양한 종류, 다양한 기능들을 구현해야 되고
그 회사들이 공급하고 있는 장비의 통신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통신 방식을 통일해서 만들어야 되는 소프트웨어 기술, 그것들이 좀 어렵습니다. 자, 전장 제어 설계 기술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얘기하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어 기술이에요. 그래서 회로 모터 제어들을 하거나 뭐 공합 제어를 하는 그런 PLC 제어나 PC 제어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전장 제어 설계 기술이고요. 그다음에 유지 보수 기술이 가장 난이도가 낮다라고는 얘기했지만 왜 난이도가 낮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매뉴얼에 따라서 주어진 대로 쭉 그냥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상당 부분 많은 업무입니다. 육체적으로 좀 시간 보내는 것들이 많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CS라고 하는 포지션이 바로 이런 건데, 그렇다고 제가 CS 포지션을 폄하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굉장히 난이도 있고 어려운 그런 기술들이에요. 하지만 이 매뉴얼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기술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슈를 좀 해결하는 그런 부분, 이미 알려져 있는 이슈들을 해결하는 것이고, 알려져 있지 않은 기술들은 이 장비 전장 설계 기술이나 소프트웨어 기술이나 챔버 기술 쪽에서 대응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프로세스 챔버를 한번 볼게요. 자, TM으로 이동된 웨이퍼, 외부에서 지금 저기 퍼드에서 EFEM에서, 그러니까 로드포트죠. 로드포트에서 EFEM에서 그 다음에 저기 로드락에서 TM까지 이동을 했어요. 그러면 TM으로 이동된 웨이퍼들은 바로 TM에서 이동한 애들은 PM으로 이동이 됩니다. 프로세스 모듈로 이동이 되는데, 여기에 로봇들은 오염이 되지 말라고 세라믹 피데스트랄이라고 하는 이런 척으로, 웨이퍼 척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게 엣치가 될지 뭐 CVD가 될지 ALD가 될지 따라 다르지만, 특히 온도를 올려야 되는 그런 공정은 이제 ALN이라고 하는 알루미늄 나이트라이드로 되어 있는 히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세라믹 척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스테이션 1과 2에서만 인과 아웃이 된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하여튼 스테이션 1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디라고 제가 이렇게 표시는 못 해놨네요. 자, 그래서 이런 캐리어 링을 업다운한다, 이런 것이 바로 전자공학 기술이다,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 요 부분이네요. 자, 여기에 리프트 핀이 있고요. 이 리프트 핀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슬라이더 트랜스퍼 메커니즘이라고 그래서 여기 두 부분에서 이렇게 씩 웨이퍼를 돌리게끔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세라믹 피데스트랄이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웨이퍼를 여기다 잘 안착시켜서 위치 정확하게 올려놓는 요 로봇 기술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주성 엔지니어링에서 개발하고 있는 시간 공간 분할 ALD 공정은 이렇습니다. 시간 분할 방식과 공간 분할 방식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ALD는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가스를 이렇게 하나의 챔버에서 가스를 조절하는 것이고, 공간 분할 방식은 큰 그 챔버 안에다가 가스는 일정하게 해서 그냥 같은 가스 라인을 넣어줍니다. 자, 여기의 장점은 가스 라인을 공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의 가스 라인을 분리해서 쓰기 때문에 가스 라인의 오염이 적어서 여기 가스 라인이 막히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옮겨가면서 파티클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장비 기업들이 설계를 잘해서 격벽을 설치한다든지 파티클이 오염이 없게끔 설치하는 것이 장비 기업의 목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C 분할을 하는 것보다는 공간 분할을 했을 경우에 스루풋이 조금 더 많아질 수 있다라는 장점 때문에 공간 분할 방식의 장비를 개발했고, 이제 앞으로는 C 분할, 시간 분할, 공간 분할을 같이 사용하는 그런 장비를 가지고 트루풋을 올리려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자, ALD의 스루풋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시간 분할, 공간 분할, C 공간 분할 어떻게 사용하고 있다 설명드렸고요. 여러분들이 교재 내용을 잘 판단해 보시면 다양한 장비 형태가 이제 개발될 필요가 있다라는 걸 느낄 겁니다. 그래서 배치 타입의 장비도 계속 쓰일 거고요. 싱글 타입의 장비도 계속 쓰일 겁니다. 그리고 일부 공정에서는 세미 배치 타입의 장비도 쓰일 거고, LPCVD나 ALD 장비들이 점점 좀 요구되는 특이한 형태로 이렇게 진화가 될 것이고요. 그 각 장비 업체마다 서로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은 선에서 장비를 설계합니다. 모르고 다른 회사의 특허 기술을 사용할 수 있어요.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기술 시장에서 모르고 실수를 했다라는 것은
책임이 따릅니다.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들이 장비 설계나 이런 엔지니어가 되려면 기업에서 이런 설계를 하려면 다른 회사들은 어떤 특허를 가지고 있고 하는 그 자료 조사하는 능력이 좀 있어야 된다. 물론 개발해 놓은 거를 특허로 설정하는 그런 능력도 좀 있을 필요도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연구소에 있는 사람들이 급여를 좀 더 많이 받는 그런 일들이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장비의 다양성에 따라서 각각의 종류에 따른 장단점이 있다. 특히 공정개발 엔지니어는 장비의 특성 및 장단점을 파악해서 잘 활용하는 것이, 장비를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기업에 갔다라고 했을 때 공정 기술 포지션으로 갔다라고 하면 주로 하게 되는 업무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공정 기술, 옛날에는 장비 옆에서 붙어서 웨이퍼 공정을 하는 걸 지켜보면서 장비를 관리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산 시스템이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데이터를 끄집어 보고 여러분들이 맡은 장비에서 맡은 어떤 그 근무 시간 동안에 이루어진 일들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를 데이터로 판단할 수 있는 업무들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훨씬 더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 다 그런 업무입니다. 그래서 FDC라고 하는 Fault Detection and Classification 시스템을 사용해서 FDC 시스템에서 생산이 된 데이터를 보고 이렇게 이게 뭐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회사에 갔지만 여러분들이 반도체 웨이퍼 구경 못 하고요. 계속 지금이나 뭐 앞으로나 모니터만 바라보게 되실 거고, 장비 구경 거의 잘 못합니다. 트레이닝 받을 때 이외에는. 자, 생산 설비의 소스 파라미터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을 하는 것이고, 장비 결함을 실시간으로 디텍팅하고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것인데, 실제 여러분들이 이런 방법들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소프트웨어로 구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클릭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이터로 가공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굉장히 좋은 시스템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어떤 파라미터들을 봐야 되는지를 보면 여러분이 쉽게 업무를 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저는 이제 APC라는 그런 연구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장비에 대한 리얼타임 모니터링 기술과 트렌드 분석에 활용하기 위해서 저는 연구를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어떤 파라미터가 어떤 장비의 어떤 요소와 공정의 어떤 요소와 연관이 있어서 이런 파라미터들을 봐야 되고 어떻게 봐야 되고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주로 연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명지대학교에 있는 CBD 장비입니다. LPCBD, PECBD 장비의 구성인데요. 이 PECBD 챔버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저희가 수천만 원의 돈을 들여서 이렇게 다양한 공정 진단 센서를 연결하고요. 이 소프트웨어 기술로만 또 이게 한 수십억 원이 들어가 있는 그런 장치들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라인에서 운영되고 있는 방식과 동일하게 데이터를 게더링해서 수집하고, 그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데이터 마이닝도 하고 장비를 직접 운영하면서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재를 보시면 얘가 의미하는 게 뭔지를 알 것 같고요. FDC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설명드리지 않겠지만, 앞으로 더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은 양산 기술에서는 데이터 드리븐 세미컨덕터 매뉴팩처링 시스템이라는 단어를 좀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여러분께 좀 잔소리와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자, 소자를 알아야 맞습니다. 그리고 공정을 알아야 맞습니다. 그리고 장비를 알아야 맞지 않아요. 장비의 특성을 알아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장비공학 수업에서 알아가실 것은 엣지가 있다, 엣지 장비가 있겠지가 아니라, 엣지 장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엣지 장비는 무엇을 하는 장비다가 아니라, 엣지 장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 장비의 특성은 어떻다, 이것을 알아가시는 게 이번 학기에 배우시는 것의 목적입니다. 자, 특히 이제 PM이라고 하는 것들도 여러분이 관심을 갖게 되실 건데요. 설비 기술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PM은 Preventive Maintenance입니다. 고장이 나기 전에 미리 예방 정비를 하는 거예요. 자,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미리 예방 정비합니다.
엔진 오일을 보통 10,000km, 15,000km 뭐 이마다 가르라 그래요. 엔진이 퍼진 다음에, 즉 엔진이 망가진 다음에 엔진 오일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 사용했으면 엔진이 망가지기 전에 엔진 오일을 갈아서 더 자동차가 잘 운행되게끔 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PM입니다. 보통 학생들의 평균적으로 머리를 감는 주기 PM이에요. 그렇죠? 이 가려움증이 생기기 전까지 그럼 가려움증이 머리가 가려울 때 감습니까? 아니면 감아야 될 때 감습니까? 개인적인 특성이 있지만 그것들을 우리 사람에 대해서는 프리벤티브 메인터넌스를 하는 거고요. 장비에 따라서는 공정 챔버 내부에 누적된 방막, 즉 웨이퍼에만 방막이 증착되는 것이 아니라 챔버에도 방막이 증착됩니다. 그럼 두껍게 증착되면 이 방막에 크랙이 생겨서 떨어지면서 파티클이 발생하니까 얼마만큼 방막을 세정 주기는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문제가 생기기 전에 클리닝을 하자는 거죠. 그것들을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정 PM 주기가 있는데 PM을 하면은 정비를 하는 동안, 클리닝을 하는 동안 장비를 사용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비싼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는 거죠. 생산을 못하니까 생산이 지연돼요. 그러면 PM을 자주 안 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요, 자주 해야 됩니다. 그 웨이퍼 품질이 나빠지기 전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PM을 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라는 부분이고요. 장비는 아시다시피 쉬는 시간이 없죠. 24시간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PM 주기 연장 기술이 양산 기술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그렇게도 가고 싶어 하는 회사에서는 이것들을 반도체 제조 기술에서 소스 드레인 게이트보다,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그 포지션에서는 소스 드레인 게이트보다 도대체 얼마만큼 PM 주기를 하루라도 더 연장시킬 수 있느냐, 생산을 하루라도 더 오래 할 수 있는, 많이 한 시간이라도 더 생산할 수 있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PM의 종류는 드라이 PM과 웻 PM이 있어요. 드라이 PM은 그냥 전체적으로 이 가스를 가지고 그냥 챔버를 분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간단한 파트 교체하고 노즐 클리닝 하는 정도인데, 웻 PM은 드러내는 겁니다. 세정 전문 업체에 파트를 보내서 파트를 세정해 갖고 와서 새로 세정한 파트를 거는 겁니다. 이 파트를 세정하는 업체가 바로 코미코, 원익 QNC, SK 솔믹스, 사이노스, 아이원스 이런 업체들이 세정 업체들이고요. 여기 SKC에서 솔믹스라는 회사를 또 하나 만들어 가지고 SK 하이닉스에서 나오는 그런 부품들을 이쪽에서 주로 많이 세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방법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의 방법이죠. 자, 드라이 클리닝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양복도 드라이 클리닝 하죠. 그것처럼 챔버도 드라이 클리닝을 합니다. NF3나 F2나 CLF3라는 가스를 사용해서 클리닝을 하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이 NF3라는 것이 바로 온실가스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온실가스, 지구온난화 때문에 이런 가스를 사용하지 못하게끔 규제가 만들어지면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가스들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결국은 이 클리닝 주기를 잘 활용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고요. 실제 삼성전자 생산기술연구소나 SK하이닉스의 미래기술연구원 같은 곳에서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장비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들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방법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조기술이나 양산기술에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소자 개발, 공정 개발에서는 소스 드레인 게이트가 정말 중요하고요. 설비 기술과 공정 기술에서는 소스 드레인 게이트보다는 이런 양산 기술이 훨씬 더 중요하다. 자, 참고로 SK 하이닉스의 장비 기술팀의 직무를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주요 업무는 트러블 슈팅이에요. 장비 문제 생겼을 때 신속하게 문제 원인을 파악해서 수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장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떡하지를 반복하다가 전화를 합니다. 장비 업체한테. 바람직한 엔지니어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고요. 자, PM. 장비의 스펙을 사전에 점검하고 최적의 조건을 유지해주는 업무, 트러블 슈팅을 줄이게 하는 것들이고, 장비를 알아야 장비가 고장이 어떻게 났고 어떤 식으로 고쳐야 되겠다라는 걸 알겠죠. 네, 내 장비 이상해요 라고 해서 정비소로 바퀴가 달렸으면 정비소로 가져가겠지만 바퀴가 안 달렸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장비를 잘
이해하는 방법밖에는. 자, 모니터링입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운전되고 있는지 비정상으로 운전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상 상태 검출하고 이런 것들이 공정기술팀과 협조를 하는 모니터링 기술을 여러분이 공통적으로 장비기술팀에선 합니다. 설비기술에서 하는 일입니다. R&D 장비 기술이 있습니다. R&D 장비 기술에서는 실제 R&D에 사용되는 개발품을 만들어내는 장비가 별도로 있는데 그 개발 연구소에 있는 장비에서의 문제점이나 신규 공정을 만드는데 기존 장비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고, 제조 장비 기술에서는 얼마만큼 제조 효율을 높일 것이냐라는 겁니다. 자, 향후 장비 관점에서 미래를 위한 기술 개발의 방향성은 현재는 배치 타입의 구조지만 챔버 장비화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공정 간의 산포를 줄이기 위해서. 서멀 장비는 로우 서멀 장비나 또는 ALD 장비로 가야 될 겁니다. 열 장비 같은 경우에는 라디칼 옥시데이션 장비로 가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열을 많이 안 주고 싶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SK 하이닉스나 또는 삼성전자에서 미래 기술 또는 지금 현재 당면한 과제는 생기연이라고 하는 생산기술연구소와 미기연이라고 하는 미래기술연구원에서 이런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고요. 이렇게 개발된 기술들이 완성도가 높아지면 양산으로 이전이 돼서 기술이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맨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자, 반도체 장비는 종합학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전공 영역의 지식의 복합체다 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자, 공통적으로 이거는 삼성 반도체에서 설비기술과 관련되어 있는 직무기술서입니다. 연구소의 설비기술, R&D 설비기술이죠. 그 다음에 메모리 설비기술, 파운드리 설비기술이면 똑같아요. 자, 설비기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자, 제품 개발하기 위해서 설비를 최적화하고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거. 자, 설비를 최적화하는 거 R&D 기술이고요. 자, 그 다음에 퍼실리티 지원을 통해서 제품 생산성 메모리고요. 똑같아요. 제품 생산성 파운드리 설비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장비를 주로 운영하는 입장은 메모리와 파운드리에서 이런 장비를 운영하는 입장이고, 장비를 운영하지만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은 R&D 설비 기술이다. 그래서 최첨단 설비의 메인터넌스도 하고, 그 다음에 최첨단 설비 엔지니어링도 하고요. 설비 기술 개발, 설비 개발도 이제 R&D에 속합니다. 즉 앞으로는 빅데이터 분석과 제어 기술 개발도 필요하고, 플라즈마와 진공, 가스 플로우 같은 설비 제어 기술, 그 다음에 코팅 기술도 필요하다. 이 메모리 사업부와 파운드리 사업부에서는 주로 분석 툴을 사용해서 원인 분석을 하는 것들이고, 데이터 분석, 빅데이터 분석해야 되는 거고, 신설비 최적화해야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파운드리 사업부에서는 PM, 생산성 설비 솔루션, 설비 개발, 설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여기에 지금 파운드리 아직 안 돼 있어서 저희 학교에서 구축해놨던 그런 장치들을 구축하는 것들입니다. 롤은 결국은 온도, 압력, 플라즈마 이런 제어 기술, 마찬가지로 설비에 관련된 지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어떤 직무를 희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준비해야 되는, 마지막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방향이 좀 다를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실리콘 옥사이드는 실리콘에서 만들어졌고, 질화막은 실리콘에서 만들어졌고, 여기는 재밌게 그냥 질출어실 실리콘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3D 낸드용 ON 스택도 멀티플 옥사이드 나이트라이드도 몰드라는 것도 산화막, 질화막 결국은 다 실리콘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해요. 과거에 게리 메이라고 하는 교수님, 저희 지도 교수님입니다.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저한테 반도체 제조 기술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셨고요. 그때 당시에 같이 연구했던 사람들이 저한테 너는 맨날 이상한 거 하고 있냐, 왜 공부는 안 하고 이상하게 공장 갈 생각만 하고 있냐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동료 한국인들이. 그런데 지금은 한국이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제조 기술이 좋지 않았지만 지금은 굉장히 제조 기술이 발전해서 앞으로 더 제조 기술에 대해서 발전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제가 박사과정에 있으면서 공부했던 제조 기술들이 지금 현재 삼성전자에서 사용되거나 필요한 기술이고, 제가 그동안 연구했던 기술들이 앞으로 삼성 하이닉스에서 필요한 기술들이 되어 버렸습니다.
얼마나 저는 이게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나 저는 저희 지도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유행하지 않았고 한국에서는 유행하지 않았지만 그때 당시에 이런 연구 주제를 제가 공부할 수 있는 주제를 주셨고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그 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불투명한 미래들 걱정하지보다는 불투명한 미래를 여러분들이 만들어갈 수 있는 미래의 기회로 삼아 보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